서울의 스카이라인을 지배하는 아우레우스 그룹 본사 건물의 최상층 여자 화장실에는 숨막힐 듯한 정적이 감돌고 있었는데 그 고요함을 깨는 것은 오직 이서윤의 거친 숨소리뿐이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쥐고 있는 플라스틱 막대기 위 선명하게 그어지는 두 줄의 붉은 선을 믿을 수 없다는 눈빛으로 응시하며 입술을 깨물었다. 완벽한 비서이자 냉철한 이성을 가진 그녀의 인생 계획에 단 한 번도 존재하지 않았던 돌발 변수가 발생한 순간이었고, 그것은 지난달 폭우가 쏟아지던 밤 강태인 대표와의 우발적인 사고가 남긴 흔적임이 분명했다. 차라리 악몽이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눈을 감았다 떴지만 야속하게도 결과는 변하지 않았고, 거울 속에 비친 그녀의 창백한 얼굴은 공포와 당혹감으로 얼룩져 있었다. 서유는 본능적으로 복부를 감싸 안으며 화장실 칸 안에서 솟구치는 구토감을 억누르려 애썼지만 뱃속에서부터 올라오는 낯선 감각은 그녀의 통제 범위를 벗어나고 있었다. 그녀가 모시는 강태인은 대한민국 재계를 쥐락펴락하는 냉혈한 이자 자신의 소유물에 조금의 흠집도 용납하지 않는 완벽주의자였기에 이 사실이 발각되는 순간 벌어질 파국은 상상조차 하기 두려웠다. 그녀는 휴지로 테스트기를 겹겹이 감싸 핸드백 가장 깊은 곳에 숨긴 뒤 차가운 물로 세수를 하며 흐트러진 정신을 간신히 붙잡으려 노력했다. 거울을 보며 평소의 무표정한 가면을 다시 덮어쓰는 연습을 반복했지만 심장은 갈비뼈를 뚫고 나올 것처럼 요동치고 있었다. 화장실을 나선 서유는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비서실 자신의 자리로 돌아와 책상 위에 놓인 흰색 봉투를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그것은 며칠 밤을 새우며 고민한 끝에 작성한 사직서였고, 이제 그녀가 이 숨막히는 공간에서 도망칠 수 있는 유일한 동아줄이나 다름없었다. 그녀는 심호흡을 한 번 크게 내쉰 뒤 자리에서 일어나 거대한 마호가니 문을 향해 걸음을 옮겼는데 그 문 너머에는 그녀의 운명을 쥐고 있는 남자가 기다리고 있었다. 문을 두드리는 그녀의 손길은 평소처럼 단호하고 정중했지만 손끝에서 느껴지는 미세한 떨림까지는 감출 수 없었다. 대표실 안으로 들어서자마자 코끝을 찌르는 쌉싸름한 에스프레소 향기와 묵직한 시가 냄새가 뒤섞인 공기가 그녀를 반겼고, 그 중심에는 강태인이 창밖을 응시한 채 서 있었다. 넓은 어깨와 완벽하게 떨어지는 슈트핏은 그가 가진 권력을 대변하는 듯했지만 유리창에 비친 그의 눈동자는 지독한 불면증으로 인해 붉게 충혈되어 있었다. 서유는 익숙하게 오늘의 일정을 보고하기 시작하며 그의 기색을 살폈지만 태희는 그녀 쪽으로 시선조차 주지 않은 채 도시의 풍경만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의 침묵은 언제나 주변 사람들을 긴장하게 만드는 무기가 되었지만 오늘 서윤에게 그 침묵은 폭풍전야의 고요함처럼 느껴져 등줄기에 식은땀이 흐르게 했다. 일정 보고가 끝나자 서윤은 마침내 품에 안고 있던 결제 서류들 맨 위에 흰색 봉투를 올려놓으며 떨리는 목소리를 가다듬고 입을 열었다. 그녀는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 더 이상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상투적인 변명을 늘어놓으며 이번 달까지만 근무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그제야 강태희는 천천히 몸을 돌려 서윤을 응시했는데 그의 시선은 마치 먹잇감을 탐색하는 맹수처럼 날카롭고 집요하게 그녀의 전신을 훑어내렸다. 그는 책상으로 다가와 봉투를 집어들었지만 내용을 확인하기도 전에 그것을 구겨버리며 쓰레기통으로 던져버리는 모욕적인 행동을 서슴지 않았고, 서유는 그 모습에 숨을 멈췄다. 강태희는 책상을 짚으며 서윤에게 한 걸음 다가왔고, 그 위압감에 서유는 저도 모르게 뒷걸음질을 치려다 간신히 발을 멈춰 세웠다. 그는 낮고 그를리는 목소리로 그녀가 아우레우스 그룹에 들어올 때 서명했던 계약 조항들을 읊조리며 그녀에게는 퇴사할 권리가
없음을 상기시켰다. 특히 그녀의 아버지가 저지른 횡령사고를 그가 덮어주었던 과거의 일을 언급하며 그녀가 갚아야 할 빚이 아직 산더미처럼 남아있다는 사실을 잔인하게 끄집어냈다. 그것은 서윤이 가장 아파하는 약점이었고 태희는 그 약점을 쥐고 흔드는 법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잔혹한 지배자였다. 서윤이 반박하려는 찰나 강태인의 미간이 깊게 패며 그가 한 손으로 관자놀이를 짚고 비틀거리는 모습이 포착되었다. 극심한 두통이 그를 덮친 것이 분명했고 서윤은 사직에 대한 논쟁을 잠시 접어두고 본능적으로 그에게 다가가 부축했다. 그녀의 손이 그의 단단한 팔 근육에 닿는 순간 태희는 짐승 같은 신음소리를 내며 그녀의 어깨에 머리를 기대었고 뜨거운 숨결이 그녀의 목덜미에 닿았다. 이것은 지난 5년 동안 반복되어 온 일상이었지만 그날 밤 이후로 그와의 신체 접촉은 서윤에게 전혀 다른 의미로 다가오고 있었다. 그녀는 태인을 소파에 앉히고 익숙한 손길로 그의 관자놀이와 뒷목을 마사지하기 시작했는데 그녀의 손끝에서 전해지는 온기는 신기하게도 태인의 고통을 덜어주는 유일한 진통제였다. 태인은 눈을 감은 채 서윤의 향기를 깊이 들이마셨고 그녀에게서 나는 은은한 살냄새는 그의 뇌리에 박혀있는 그날 밤의 기억을 강렬하게 되살려냈다. 그는 무의식적으로 서윤의 손목을 낚아채 자신의 볼에 가져다 대며 그녀의 온기를 탐닉했고 그 행동은 단순한 상사와 부하의 관계를 넘어서는 위험한 기류를 만들어냈다. 서윤은 당황하여 손을 빼려 했지만 태인의 악력은 상상 이상으로 강해서 꼼짝할 수 없었다. 태인은 천천히 눈을 뜨고 바로 눈앞에 있는 서윤을 올려다보았는데 고통이 가라앉은 그의 눈동자에는 소유욕으로 번들거리는 낯선 광기가 서려 있었다. 그는 서윤의 손목을 잡아당겨 그녀를 자신의 다리 사이로 끌어당겼고 두 사람의 얼굴은 입술이 닿을 듯 가까워졌다. 태희는 그녀의 귓가에 대고 낮은 목소리로 속삭였는데 그것은 부탁이 아닌 명백한 명령이자 경고였다. 그는 그녀가 자신의 허락 없이는 단 한 발자국도 이 건물 밖으로 나갈 수 없으며 만약 도망치려 한다면 지구 끝까지 쫓아가서라도 다시 잡아올 것이라고 으르렁거렸다. 그 순간 서윤은 뱃속의 아이가 보내는 신호처럼 미세한 복통을 느꼈지만 태인의 앞에서 내색할 수는 없었기에 입술을 피가 날 정도로 깨물며 참아냈다. 태인의 시선이 그녀의 입술로 향했다가 천천히 목선을 타고 내려와 평평한 배 쪽에 머물렀을 때 서윤의 심장은 공포로 멈출 것만 같았다. 혹시라도 그가 눈치챈 것은 아닌지 두려움에 떨고 있을 때 다행히도 비서실장의 인터폰 소리가 정막을 깨며 두 사람 사이의 팽팽한 긴장감을 끊어놓았다. 태희는 아쉬운 듯 혀를 차며 서윤을 놓아주었지만 그의 눈빛만은 여전히 그녀를 올가매고 있었다. 태희는 자리에서 일어나 흐트러진 옷매무새를 정리하며 다시 차가운 CEO의 가면을 썼고 서윤에게 당장 오후 회의 자료를 준비하라고 지시했다. 서윤은 떨리는 다리에 힘을 주며 일어섰고 쓰레기통에 버려진 사직서를 바라보며 씁쓸한 표정을 지을 수밖에 없었다. 그녀는 자신이 빠져나갈 수 없는 거미줄에 걸렸음을 직감했고 이제는 도망이 아닌 생존을 위한 새로운 전략을 짜야만 한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깨달았다. 그녀가 회의실로 향하는 태인의 뒤를 따르며 복도를 걸어갈 때 수많은 직원들이 고개를 숙여 인사했지만 그녀의 눈에는 아무것도 들어오지 않았다. 회의실 문이 열리고 수십 명의 임원들이 기립하여 태인을 맞이하는 광경은 위압적이었지만 서윤은 그보다 태인의 등 뒤에서 느껴지는 서늘한 기운이 더 두려웠다. 그녀는 태인의 바로 뒤편에 자리를 잡고 앉아 노트북을 열었지만 머릿속은 온통 아이를 어떻게 지킬 것인가에 대한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다. 회의가 시작되고 태인이 경쟁사를 무자비하게 짓밟는 계획을 발표하는 동안 서윤은 자신의 배를 책상 아래로 조심스럽게 쓰다듬었다.
그녀는 이 잔혹한 남자의 아이를 품고 있다는 사실이 죄스럽기도 했지만 동시에 모성애라는 낯선 감정이 싹트고 있음을 부인할 수 없었다. 회의 도중 태희는 간간히 뒤를 돌아보며 서윤에게 무언의 신호를 보냈는데 그것은 업무적인 확인이 아니라 그녀가 여전히 자신의 곁에 있는지 감시하는 행동이었다. 그의 집착은 날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었고 서윤은 이것이 단순한 신뢰를 넘어선 병적인 소유욕으로 변질되고 있음을 느꼈다. 만약 그가 아이의 존재를 알게 된다면 아이를 자신의 후계자로 만들기 위해 그녀에게서 빼앗아가거나 아니면 그녀를 영원히 자신의 곁에 가두려 할 것이 분명했다. 서윤은 차가운 회의실 공기 속에서도 식은땀을 흘리며 펜을 쥔 손에 힘을 주었다. 시간이 흐를수록 서윤의 입덧 증상은 점점 더 심해져만 갔고 커피 향기조차 역하게 느껴지기 시작해 그녀는 숨을 참으며 자리를 지켰다. 태희는 예민한 감각으로 서윤의 미세한 변화를 감지한 듯 회의를 잠시 중단시키고 그녀에게 물 한 잔을 건넸다. 그 행동은 겉보기에는 배려 깊은 상사의 모습이었지만 서윤에게는 그가 자신의 일거수일투족을 관찰하고 있다는 소름 끼치는 증거로 다가왔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물컵을 받아들고 단숨에 들이키며 속을 진정시켰지만 불안감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다. 결국 회의가 끝나고 모두가 퇴장한 뒤 텅 빈 회의실에는 다시 두 사람만이 남게 되었고 태희는 서윤에게 다가와 책상 위에 걸터 앉았다. 그는 서윤의 턱을 들어 올리며 그녀의 눈을 똑바로 응시했고 오늘따라 유난히 창백한 안색에 대해 추궁하듯 물었다. 서윤은 그저 체한 것 같다고 둘러댔지만 태인의 눈빛은 그녀의 거짓말을 꿰뚫어 보는 듯 깊고 어두웠다. 그는 서윤의 뺨을 손등으로 쓸어내리며 건강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것은 비서로서의 직무유기라고 질책하면서도 목소리에는 묘한 안타까움이 묻어났다. 태희는 서윤에게 오늘 저녁에 있을 중요한 만찬에 동행할 것을 명령했는데 그곳은 정재계 인사들이 모여 은밀한 거래를 하는 위험한 자리였다. 서윤은 몸 상태를 핑계로 거절하고 싶었지만 태인의 강압적인 태도에 눌려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다. 그녀는 그 만찬이 자신의 운명을 바꿀 또 다른 사건의 시작점이 될 것이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한 채 무거운 발걸음으로 회의실을 나섰다. 그녀의 등 뒤로 태인의 시선이 그림자처럼 끈질기게 따라붙고 있었고 그것은 마치 족쇄처럼 그녀의 발목을 쥐어오고 있었다. 복도를 걸어가며 서윤은 휴대전화를 꺼내 산부인과 예약 문자를 몰래 확인하고는 황급히 삭제 버튼을 눌렀다. 그녀는 아이를 지키기 위해서라면 악마와 거래라도 할 각오가 되어 있었지만 지금 그녀가 상대해야 할 남자는 악마보다 더 무섭고 치밀한 존재였다.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고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며 서윤은 뱃속의 아이에게 조용히 속삭였다. 걱정 마, 엄마가 반드시 널 지켜줄게. 그 다짐은 허공으로 흩어졌지만 그녀의 눈빛만은 그 어느 때보다 강렬하게 타오르고 있었다. 사무실로 돌아온 서윤은 태인의 지시대로 만찬에 입고 갈 드레스를 준비하기 시작했는데 배를 압박하지 않으면서도 격식을 갖춘 옷을 고르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었다. 그녀는 드레스룸에서 수벌의 옷을 입어보며 거울에 비친 자신의 옆모습을 꼼꼼히 살폈고 아직은 눈에 띄지 않는 배를 보며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하지만 이 평화가 그리 오래가지 않을 것임을 그녀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기에 매 순간이 살얼음판을 걷는 기분이었다. 창밖으로 해가 저물어가고 서울의 밤이 화려한 네온 사인으로 물들기 시작할 무렵 태희는 완벽하게 차려입은 모습으로 서윤 앞에 나타났다. 그는 서윤의 드레스 차림을 위아래로 훑어보며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지만 그 미소 뒤에 숨겨진 야수 같은 본능은 여전히 시퍼렇게 살아있었다. 태희는 서윤에게 팔을 내밀었고
그녀는 망설임 끝에 그의 팔을 잡으며 차가운 금속성의 엘리베이터에 몸을 실었다. 문이 닫히는 순간 서유는 이것이 단순한 외출이 아니라 돌이킬 수 없는 폭풍 속으로 들어가는 첫걸음임을 직감했다. 지하 주차장에는 검은색 리무진이 대기하고 있었고 운전기사는 정중하게 뒷문을 열어 두 사람을 맞이했다. 차 안의 어둠 속에서 태희는 서윤의 손을 잡고 놓지 않았는데 그의 손바닥에서 느껴지는 열기는 점점 더 뜨거워지고 있었다. 차가 출발하고 도심의 불빛들이 차창 밖으로 빠르게 스쳐 지나가는 동안 서윤은 창문에 머리를 기대고 눈을 감았다. 오늘 밤 그녀의 인생을 뒤흔들 거대한 사건이 기다리고 있다는 예감이 그녀의 온몸을 휘감았고 그녀는 다가올 운명을 피하지 않고 정면으로 마주하기로 결심했다. 화려한 조명이 쏟아지는 호텔 그랜드 볼룸의 내부는 자본과 권력이 만들어낸 허상으로 가득 차 있었고 그 중심에는 대한민국 경제를 움직이는 거물들이 가면 같은 미소를 띤 채 서로를 탐색하고 있었다. 이서윤은 강태인의 뒤에서 그림자처럼 움직이며 주변의 동태를 살피고 있었는데 그녀의 시선은 잠시도 쉬지 않고 연회장 곳곳을 훑으며 잠재적인 위험 요소를 찾아내고 있었다. 오늘따라 강태인의 신경은 극도로 날카로워져 있었는데 며칠째 이어진 불면증으로 인해 그의 인내심은 바닥을 드러내고 있었고 시끄러운 음악 소리와 사람들의 가식적인 웃음소리는 그의 두통을 더욱 악화시키고 있는 것이 분명했다. 서윤은 그의 등 뒤에서 느껴지는 서늘한 살기를 감지하고 재빨리 다가가 차가운 물 한 잔을 건네며 그의 주의를 환기시키려 노력했지만 그는 거칠게 손을 내저으며 그녀의 호의를 거절했다. 연회장 한쪽 구석에서는 아우레우스 그룹의 경영권을 호시탐탐 노리는 최 부회장 파벌의 임원들이 모여 은밀한 대화를 나누고 있었는데 그들의 눈빛은 마치 먹잇감을 노리는 하이에나처럼 음흉하고 끈질기게 강태인을 쫓고 있었다. 서윤은 그들의 수상한 움직임을 포착하고 경호 팀장에게 무전으로 주의를 당부하려 했지만 그 순간 낯선 웨이터가 강태인에게 다가와 정중하게 샴페인 잔을 권하는 모습이 그녀의 시야에 들어왔다. 평소라면 절대 모르는 사람이 주는 음료를 마시지 않을 강태인이었지만 극심한 갈증과 스트레스로 판단력이 흐려진 그는 망설임 없이 잔을 받아들고 단숨에 들이켰다. 서윤이 그를 제지하기 위해 손을 뻗었을 때는 이미 독한 액체가 그의 목을대를 넘어간 뒤였고 그녀의 등줄기에는 불길한 예감이 스치고 지나갔다. 샴페인을 마신 지 불과 몇 분이 지나지 않아 강태인의 몸에는 이상 반응이 나타나기 시작했는데 그의 창백했던 얼굴이 순식간에 붉게 달아오르며 이마에는 식은땀이 맺히기 시작했다. 그는 갑작스럽게 밀려오는 현기증에 비틀거리며 테이블을 짚었고 그가 쥐고 있던 크리스털 잔은 바닥으로 떨어져 날카로운 파열음을 내며 산산조각이 났다. 주변의 시선이 일제히 그에게 쏠리자 서윤은 본능적으로 자신의 몸으로 그를 가리며 사람들의 시선을 차단했고 떨리는 그의 손을 잡아 자신의 어깨에 둘렀다. 강태인의 손은 불덩이처럼 뜨거웠고 거친 숨소리에는 알 수 없는 열기가 섞여 있어 서윤은 이것이 단순한 취기가 아니라 누군가 의도적으로 약물을 사용했음을 확신하게 되었다. 서윤은 당황한 기색을 감추고 최대한 자연스럽게 강태인을 부축하여 연회장을 빠져나갔는데 그녀의 침착한 대처 덕분에 사람들은 그저 강태인이 과음으로 인해 잠시 휴식을 취하러 가는 것으로 생각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최상층에 위치한 VIP 전용 스위트룸으로 향하는 동안 강태인은 서윤의 어깨를 부러뜨릴 듯이 꽉 쥐며 고통스러운 신음소리를 흘려보냈다. 약물은 그의 이성을 마비시키고 억눌러왔던 본능적인 욕망과 공격성을 깨우고 있었는데 좁은 엘리베이터 안에서 느껴지는 그의 위압적인 기운은 서윤을 숨막히게 만들었다.
그녀는 뱃속의 아이가 놀라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배를 감싸 안으며 오직 그를 안전한 곳으로 옮겨야 한다는 생각 하나로 버티고 있었다. 스위트룸의 문이 열리자마자 강태희는 서윤을 거칠게 밀쳐내고 비틀거리며 욕실로 향해 찬물을 틀어 머리에 쏟아부었지만 타오르는 몸의 열기는 쉽게 가라앉지 않았다. 그는 젖은 셔츠를 찢어밟기듯 벗어던지고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노려보았는데 충혈된 눈동자에는 이성을 잃은 짐승의 광기가 서려 있었다. 서윤은 수건을 들고 조심스럽게 그에게 다가가 물기를 닦아주려 했지만 강태희는 그녀의 손목을 낚아채며 벽으로 밀어붙였다. 그의 뜨거운 숨결이 그녀의 얼굴에 닿았고 초점을 잃은 눈동자는 서윤을 알아보지 못하는 듯 혼란스럽게 흔들리다가 이내 맹렬한 소유욕으로 바뀌어 그녀를 집어삼킬 듯이 응시했다. 강태인의 시선이 서윤의 목덜미에 꽂히는 순간 서윤은 온몸의 털이 곤두서는 듯한 공포를 느꼈지만 동시에 그를 진정시켜야 한다는 책임감이 그녀를 움직이게 만들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그의 뺨을 감싸며 정신을 차리라고 애원했지만 약 기운에 취한 그에게 그녀의 목소리는 오히려 더 큰 자극제가 될 뿐이었다. 그는 서윤의 저항을 무시하고 그녀의 목에 얼굴을 파묻으며 거칠게 숨을 들이마셨는데 그것은 마치 사냥감이 내뿜는 공포의 냄새를 즐기는 포식자의 모습과도 같았다. 서윤이 고개를 돌리며 피하려는 찰나 그녀의 입술이 우연히 강태인의 목덜미에 있는 긴 흉터에 스치듯 닿았고 그 순간 시간이 멈춘 듯 정적이 흘렀다. 그 흉터는 강태인이 과거에 겪었던 납치 사건 때 생긴 것으로 그에게는 끔찍한 트라우마이자 누구에게도 보여주고 싶지 않은 가장 내밀하고 예민한 약점이었다. 서윤의 부드러운 입술이 닿는 순간 강태인의 몸이 감전된 듯 굳어졌고 그의 뇌리에 박혀있던 이성의 마지막 끈이 끊어지는 소리가 들리는 듯했다. 그는 고개를 들어 서윤을 바라보았는데 그 눈빛은 아까와는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짙은 욕망과 집착으로 번들거리고 있었다. 그는 낮은 으르렁거림과 함께 서윤의 허리를 감아 올려 자신에게 밀착시켰고 이제는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는 듯 그녀를 향해 폭주하기 시작했다. 서윤은 강태인의 변화에 당황하여 벗어나려 발버둥 쳤지만 이미 이성을 잃은 그의 힘을 당해낼 수는 없었고 오히려 그녀의 반항은 그의 정복욕을 자극할 뿐이었다. 강태인은 서윤을 안아들고 침실이 아닌 현관으로 성큼성큼 걸어가기 시작했는데 그의 목적지는 이 안전한 호텔 방이 아니라 외부와 철저히 단절된 자신만의 요새인 저택이었다. 그는 수행원들에게 연락하여 즉시 차를 대기시키라고 소리쳤고 그의 목소리에는 거역할 수 없는 절대적인 권위가 담겨 있었다. 서윤은 그의 품에 안긴 채 어디로 가는 거냐고 물었지만 그는 대답 대신 그녀를 더욱 강하게 끌어안으며 놔주지 않겠다는 의지를 온몸으로 표현했다. 호텔 로비를 빠져나와 대기하고 있던 검은색 리무진에 오르는 순간까지 강태인은 서윤을 한시도 놓아주지 않았고 운전기사는 살벌한 분위기에 압도되어 감히 백미러를 볼 엄두조차 내지 못했다. 차가 출발하자 강태인은 뒷좌석에 파티션을 올리고 서윤을 좌석 구석으로 몰아넣으며 그녀의 도망갈 길을 완전히 차단해버렸다. 차창 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서울의 야경은 화려했지만 차 안의 공기는 질식할 듯 무겁고 뜨거웠으며 서윤은 뱃속의 아이를 보호하기 위해 몸을 웅크리며 태인의 시선을 피하려 애썼다. 하지만 태인은 그녀의 턱을 잡아 자신을 보게 만들었고 그의 눈에는 서윤을 자신의 세계에 완전히 가두고야 말겠다는 광적인 집착이 불타오르고 있었다. 리무진은 도심을 벗어나 인적이 드문 산길로 접어들었는데 이곳은 지도에도 나오지 않는 강태인 소유의 개인 사유지로 가는 길이었다. 울창한 숲과 험한 절벽으로 둘러싸인 그곳은 한 번 들어가면 주인의 허락 없이는 절대 나올 수 없는 천혜의 요새이자 감옥과도 같은 곳이었다. 서윤은
창밖으로 보이는 어두운 숲을 보며 불안감에 떨었지만 태희는 그런 그녀의 두려움조차 사랑스럽다는 듯 그녀의 머리카락을 쓰다듬으며 기괴한 미소를 지었다. 약물로 인한 환각과 현실이 뒤섞인 그의 머릿속에서 서유는 그를 배신하지 않을 유일한 구원자이자 영원히 소유해야 할 전리품으로 각인되고 있었다. 산길을 오르는 동안 차체가 흔들릴 때마다 서유는 반사적으로 배를 감싸쥐었고 태희는 그런 그녀의 행동을 유심히 관찰하며 미간을 찌푸렸다. 그는 무의식적으로 그녀의 손이 닿는 곳에 자신의 손을 겹치며 그녀가 숨기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내려는 듯 집요하게 탐색했지만 약 기운 때문에 명확한 사고를 할 수는 없었다. 다만 그는 서윤이 자신의 곁에서 멀어지려 한다는 사실만을 본능적으로 감지하고 있었기에 그녀를 더욱 올가매기 위해 그녀의 손가락에 깍지를 끼며 구속했다. 서윤은 깍지 낀 손에서 전해지는 그의 절박함과 고통을 느끼며 그가 단순한 폭군이 아니라 상처받은 영혼을 가진 남자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달았다. 마침내 거대한 철문이 열리고 웅장하지만 음산한 기운을 풍기는 저택이 모습을 드러내자 강태희는 서윤을 데리고 차에서 내렸다. 차가운 밤 공기가 두 사람을 감쌌지만 태인의 몸은 여전히 불덩이 같았고 그는 비틀거리면서도 서윤의 손만은 절대 놓지 않았다. 저택의 고용인들이 나와 머리를 조아렸지만 태희는 그들을 모두 물러가게 하고 오직 서윤만을 데리고 육중한 현관문을 통과했다. 문이 닫히는 둔탁한 소리는 마치 감옥의 철창이 닫히는 소리처럼 서윤의 가슴을 무겁게 짓눌렀고 그녀는 이제 자신이 세상과 완전히 단절되었음을 실감했다. 넓은 홀에 들어서자마자 태희는 참았던 숨을 몰아쉬며 서윤을 벽으로 밀어붙이고 그녀의 입술을 탐하기 시작했는데 이번에는 아까와 달리 거칠지만 애원하는 듯한 느낌이 섞여 있었다. 서윤은 그의 키스를 받아들이며 그를 진정시키려 노력했지만 태희는 그녀를 번쩍 안아들고 2층 침실로 향하는 계단을 오르기 시작했다. 계단을 오르는 그의 발걸음은 위태로워 보였지만 서윤을 아는 팔에는 조금의 흔들림도 없었고 이는 그가 무의식 중에도 그녀를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는지 보여주는 증거였다. 침실에 도착한 그는 그녀를 침대 위에 내려놓고 문을 잠가버렸는데 그 소리는 그녀가 이 방에서 나갈 수 있는 유일한 통로가 차단되었음을 의미했다. 침대 위에서 태희는 고통에 몸부림치며 셔츠 단추를 뜯어냈고 드러난 그의 상체는 땀으로 번들거리고 있었으며 흉터들이 조명 아래서 선명하게 드러났다. 서윤은 두려움 속에서도 구급상자를 찾아 그에게 다가갔지만 태희는 약을 거부하고 오직 그녀의 손길만을 원하며 그녀를 끌어당겼다. 그는 그녀의 품에 얼굴을 묻고 마치 아이처럼 웅크리며 떨기 시작했는데 약물의 부작용이 최고조에 달해 그를 뼛속까지 고통스럽게 만들고 있는 것이었다. 서윤은 모성애와 연민이 뒤섞인 복잡한 감정을 느끼며 그의 젖은 머리카락을 쓰다듬어 주었고 그녀의 손길이 닿자 태인의 거친 호흡이 조금씩 잦아들기 시작했다. 밤은 깊어갔지만 저택 안의 긴장감은 여전했고 창밖에서는 폭풍우가 몰아치기 시작하여 나뭇가지들이 창문을 때리는 소리가 공포 분위기를 조성했다. 태희는 잠들지 못한 채 계속해서 헛소리를 중얼거렸는데 대부분이 과거의 끔찍한 기억들과 서윤을 잃고 싶지 않다는 집착에 관한 내용이었다. 서윤은 그의 곁을 지키며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고 뱃속의 아이에게 조용히 말을 건네며 이 위기를 극복할 힘을 달라고 기도했다. 그녀는 자신이 선택한 이 길이 얼마나 험난할지 짐작조차 할 수 없었지만 적어도 오늘 밤만큼은 이 남자를 혼자 두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만은 분명히 알고 있었다. 새벽이 가까워질 무렵 약 기운이 조금씩 빠져나가며 태희는 깊은 잠에 빠져들었고 서윤은 그제야 긴장이 풀려 침대 모서리에
기대어 쪽잠을 청할 수 있었다. 하지만 그녀의 손은 여전히 태인의 손에 잡혀 있었고 잠든 와중에도 그는 그녀가 떠나지 못하도록 무의식적으로 힘을 주고 있었다. 밖에서는 천둥이 치고 번개가 번쩍이며 세상을 집어삼킬 듯이 포효했지만 이 방 안에서만큼은 두 사람의 숨소리만이 서로의 존재를 확인시켜주고 있었다. 이것은 폭풍 전의 고요함이 아니라 이미 폭풍의 눈 한가운데 들어와 있음을 알리는 서막에 불과했다. 날이 밝아오면서 창문을 통해 들어온 희미한 빛이 방 안을 비추기 시작했고 서유는 무거운 눈꺼풀을 들어 올려놨선 천장을 바라보았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몸을 일으키려 했지만 태인의 팔이 그녀의 허리를 단단히 감고 있어 움직일 수 없었고 그의 규칙적인 숨소리가 그녀의 귓가를 간지럽혔다. 서유는 잠든 태인의 얼굴을 물끄러미 바라보았는데 평소의 냉철함은 사라지고 편안해 보이는 그의 표정에서 묘한 슬픔을 느꼈다. 그녀는 손을 들어 허공에서 그의 얼굴 윤곽을 따라 그려보다가 멈칫했는데 자신의 배가 밤새 조금 더 단단해진 것 같은 느낌을 받았기 때문이었다. 갑자기 방문을 두드리는 소리와 함께 집사의 목소리가 들려오자 태인의 눈이 번쩍 뜨였고 순식간에 그의 눈빛은 다시 차가운 맹수의 것으로 돌아와 있었다. 그는 서윤을 놔주지 않은 채 문 쪽을 노려보며 낮은 목소리로 누구의 허락도 없이 방해하지 말라고 소리쳤고 그 목소리에는 살기가 등등했다. 서윤은 그의 품에서 벗어나려 했지만 태인은 그녀를 더욱 끌어당기며 아침 인사를 건넸는데 그의 목소리는 소름 끼칠 정도로 다정하면서도 위협적이었다. 그는 이제부터 이곳이 서윤의 집이며 그녀는 영원히 자신과 함께해야 한다고 선언했고 그 말은 서윤에게 있어 감금, 선고나 다름없었다. 서윤은 침착하게 상황을 파악하려 노력하며 회사 업무와 일정을 핑계로 돌아가야 한다고 설득했지만 태희는 이미 휴대전화를 압수하고 외부와의 모든 연락을 차단해버린 뒤였다. 그는 서윤에게 필요한 모든 것은 이곳에서 제공될 것이며 그녀가 할 일은 오직 자신의 곁에 있는 것뿐이라고 단호하게 말했다. 서윤은 절망감을 느꼈지만 내색하지 않고 그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자신이 이곳에 갇혀 있어야 할 이유를 물었다. 태희는 묘한 미소를 지으며 그녀의 목덜미에 있는 붉은 자국을 손가락으로 가리켰는데 그것은 지난밤 그가 남긴 소유의 표식이었다. 산 중턱에 자리 잡은 강태인의 저택은 아침 햇살을 받아 눈부시게 빛나고 있었지만 그 아름다움은 이서윤에게 감옥의 창살처럼 차갑고 견고하게 느껴질 뿐이었다. 그녀는 최고급 실크 침구 속에서 눈을 떴지만 낯선 천장과 창밖으로 보이는 울창한 숲의 풍경은 그녀가 더 이상 일상으로 돌아갈 수 없음을 잔인하게 상기시켜 주었다. 방문을 열고 나가려 했지만 예상대로 문은 굳게 잠겨 있었고 창문 또한 강화 유리로 되어 있어 외부와의 소통이 철저히 차단된 상태였다. 서윤은 방 안을 서성이며 탈출구를 모색했지만 방 안 곳곳에 설치된 감시 카메라의 붉은 불빛만이 그녀의 일거수일투족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녀는 침대 협탁 위에 놓여있던 자신의 휴대전화가 사라진 것을 확인하고 깊은 한숨을 내쉬며 침대 모서리에 주저앉아 혼란스러운 마음을 진정시켜야만 했다. 잠시 후 육중한 방문이 열리고 단정한 유니폼을 입은 중년의 가정부가 들어와 정중하게 고개를 숙이며 아침 식사가 준비되었음을 알렸다. 서윤은 그녀에게 휴대전화의 행방과 귀가 의사를 물었지만 가정부는 마치 입력된 프로그램처럼 주인님의 허락 없이는 아무것도 대답해 줄 수 없다는 말만 반복할 뿐이었다. 그녀의 태도는 공손했지만 그 이면에는 강태인의 절대적인 명령에 복종하는 단호함이 서려 있어 서윤은 이곳의 고용인들 또한 감시자의 역할을 하고 있음을 깨달았다. 서윤은 억울함과 분노를 억누르며 가정부를 따라 아래층 식당으로 향했는데
계단을 내려가는 내내 화려한 저택의 인테리어보다는 곳곳에 배치된 경호원들의 위치를 파악하는데 집중했다. 식당에 들어서자 긴 테이블 끝에 앉아 신문을 보고 있는 강태인의 모습이 보였는데 그는 어젯밤의 광기 어린 모습과는 달리 말끔한 슈트 차림으로 평소의 냉철한 CEO로 돌아와 있었다. 그는 서윤이 들어오자 신문을 접고 그녀를 응시했는데 그 눈빛에는 여전히 소유욕과 집착이 끈적하게 묻어 있어 서윤의 등줄기를 서늘하게 만들었다. 테이블 위에는 산의 진미가 가득 차려져 있었지만 음식 냄새가 코끝에 닿는 순간 서윤은 뱃속에서부터 치밀어 오르는 역겨움을 참기 위해 입술을 꽉 깨물어야 했다. 입덧은 날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었고 특히 기름진 음식의 냄새는 그녀에게 고문과도 같았지만 태인 앞에서 약점을 보일 수는 없었기에 그녀는 태연한 척 자리에 앉았다. 강태인은 서윤의 접시에 직접 고기를 썰어주며 다정한 척 연기했지만 그 행동 하나하나에는 거부할 수 없는 강압적인 기운이 서려 있었다. 그는 서윤이 평소 즐겨 마시던 에스프레소 대신 따뜻한 우유가 놓인 것을 보고 의아해하며 물었지만 서윤은 위장이 좋지 않다는 핑계로 자연스럽게 넘기려 했었다. 하지만 태인은 예리한 눈초리로 서윤의 창백한 안색과 식욕 없는 모습을 관찰하며 그녀가 무언가 숨기고 있다는 의심을 거두지 않았다. 그는 포크를 내려놓고 턱을 괴며 서윤에게 어젯밤 일에 대해 기억하느냐고 물었고 그 질문은 단순한 안부 인사가 아니라 그녀의 심중을 떠보는 심리전의 시작이었다. 식사가 이어지는 동안 서윤은 억지로 샐러드 몇 조각을 입에 넣으며 태인의 시선을 피하려 했지만 속은 계속해서 울렁거렸고 식은땀이 등 뒤로 흘러내렸다. 그녀는 화장실에 가고 싶다는 핑계로 자리를 뜨려 했지만 태인은 식사가 끝날 때까지 앉아 있으라며 단호하게 그녀를 막아섰다. 그는 서윤의 건강 상태가 걱정된다며 주치의를 부르겠다고 제안했는데 그 말은 서윤에게 청천벽력과도 같은 소리였다. 의사가 와서 진찰을 하게 되면 임신 사실이 발각되는 것은 시간 문제였기에 서윤은 필사적으로 괜찮다고 손사래를 치며 거절의 의사를 밝혔다. 그녀의 과도한 반응은 오히려 태인의 의구심을 증폭시켰고 그는 눈을 가늘게 뜨며 그녀를 더욱 집요하게 추궁하기 시작했다. 식사를 마친 강태인은 서재로 서윤을 데려갔는데 그곳은 그의 권력이 집약된 공간으로 벽면 가득 채운 책들과 서류들이 위압감을 주었다. 그는 책상 위에 놓인 서류 결제를 처리하면서도 서윤을 소파에 앉혀두고 감시의 끈을 놓지 않았는데 이는 그녀를 곁에 두어야만 안심이 되는 그의 불안증 때문이기도 했다. 서윤은 소파에 앉아 기회를 엿보며 자신의 핸드백을 찾기 위해 주변을 두리번거렸는데 그 가방 안에는 어제 병원에서 받은 초음파 사진과 산모 수첩이 들어 있었기 때문이었다. 만약 그 물건들이 태인의 손에 들어간다면 모든 것이 끝장이었기에 그녀는 초조한 마음으로 손톱을 물어뜯으며 가방의 행방을 쫓았다. 그때 서재 문이 열리고 비서실장이 들어와 태인에게 긴급 보고를 올렸는데 경쟁사들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다는 내용이었다. 태인이 잠시 보고에 집중한 사이 서윤은 책상 구석에 놓인 자신의 핸드백을 발견하고 심장이 멎을 듯한 기분을 느꼈다. 그녀는 태인의 시선이 분산된 틈을 타 조심스럽게 몸을 일으켜 책상 쪽으로 다가갔지만 태인은 마치 뒤에도 눈이 달린 것처럼 정확한 타이밍에 고개를 돌려 그녀를 제지했다. 그는 서윤에게 무엇을 찾느냐고 물으며 직접 핸드백을 집어들었고 서윤은 당황하여 얼굴이 하얗게 질린 채 아무것도 아니라며 가방을 돌려달라고 애원했다. 강태인은 서윤의 당황하는 모습을 보며 입가에 비릿한 미소를 지었는데 그녀의 불안은 곧 그녀가 자신에게 숨기는 비밀이 있다는 확신으로 이어졌다. 그는 가방을 건네주는 대신 천천히 지퍼를 열기 시작했고 서윤은 그를 막기 위해 달려들었지만 태인은 한 손으로
그녀를 가볍게 제압하며 소파로 밀어버렸다. 가방 안의 물건들이 책상 위로 쏟아져 나왔고 화장품과 지갑 사이로 하얀색 봉투 하나가 미끄러져 나왔다. 서윤은 비명을 지르며 그것을 낚아채려 했지만 태인의 손이 한 발 빨랐고 그는 봉투를 집어들고 내용물을 확인하기 위해 천천히 종이를 꺼내들었다. 시간이 멈춘 듯한 정적 속에서 강태인의 시선이 초음파 사진과 진료 기록에 고정되었고 그의 표정은 순식간에 경악에서 분노 그리고 알 수 없는 환희로 복잡하게 변해갔다. 종이 위에는 태아의 작은 형체와 함께 임신 주수가 적혀 있었는데 날짜를 계산해 본 그는 그것이 정확히 그날 밤의 시기와 일치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기 시작했고 그는 믿을 수 없다는 듯 사진과 서윤의 배를 번갈아 쳐다보았다. 서윤은 고개를 숙인 채 흐느끼기 시작했고 더 이상 변명할 여지가 없음을 깨닫고 절망감에 빠져들었다. 강태인은 천천히 서윤에게 다가와 그녀의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았는데 그의 눈빛은 이전과는 전혀 다른 종류의 광기로 이글거리고 있었다.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아이의 아버지가 누구인지 물었지만 그것은 질문이라기보다는 확인에 가까운 강요였다. 서윤이 침묵으로 일관하자 그는 거칠게 그녀의 어깨를 잡고 흔들며 대답을 재촉했고 서윤은 결국 눈물을 흘리며 그날 밤에 실수로 생긴 아이가 맞다고 시인했다. 그 순간 태희는 고개를 뒤로 젖히며 기괴한 웃음을 터뜨렸는데 그것은 자신의 핏줄이 세상에 존재한다는 사실에 대한 벅찬 감격과 서윤을 영원히 올가맬 수 있는 완벽한 명분을 얻었다는 승리감의 표현이었다. 그는 서윤의 눈물을 닦아주며 이제부터는 도망칠 생각은 꿈도 꾸지 말라고 경고했는데 그의 목소리는 섬뜩할 정도로 부드럽고 다정했다. 그는 즉시 주치의를 호출하여 서윤과 태아의 상태를 정밀 검진하도록 지시했고 저택의 보안 등급을 최고 수준으로 격상시켰다. 서윤은 자신이 낳을 아이가 그의 도구로 이용될 것을 두려워하며 아이를 지우겠다고 소리쳤지만 태희는 그 말을 듣자마자 표정이 싸늘하게 굳어졌다. 그는 서윤의 턱을 움켜쥐고 만약 아이에게 털끝 하나라도 다치게 한다면 그녀가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을 파멸시키겠다고 협박하며 그녀의 마지막 저항 의지마저 꺾어 놓았다. 의사가 도착하여 검진을 진행하는 동안 태희는 한시도 서윤의 곁을 떠나지 않고 그녀의 손을 꼭 잡고 있었는데 그 모습은 마치 죄수를 감시하는 간수와도 같았다. 의사는 산모가 극심한 스트레스와 영양 부족 상태라며 안정이 필요하다고 진단했고 태희는 자신을 탓하며 괴로워하는 듯 했으나 그 눈빛만은 여전히 형형하게 빛나고 있었다. 그는 서윤을 침실로 다시 옮긴 뒤 그녀가 잠들 때까지 머리카락을 쓰다듬으며 알 수 없는 자장가를 흥얼거렸는데 그 모습은 지독한 사랑과 병적인 집착의 경계선 위에 위태롭게 서 있는 남자의 초상이었다. 서윤이 잠든 사이 태희는 서재로 돌아와 비서실장에게 새로운 지시를 내렸는데 그것은 서윤의 모든 기록을 말소하고 그녀가 해외로 유학을 떠난 것처럼 위장하라는 명령이었다. 그는 서윤을 세상에서 완전히 지워버리고 오직 자신만의 성 안에 가두어 그녀와 아이를 독점하려는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 또한 그는 자신에게 약물을 투여했던 배후 세력에 대한 무자비한 보복을 준비하며 밤새도록 살생부를 작성했는데 그의 펜끝은 망설임 없이 적들의 심장을 겨누고 있었다. 창밖에는 다시 비가 내리기 시작했고 빗소리는 곧 불어닥칠 피바람을 예고하는 듯 음산하게 울려 퍼졌다. 다음 날 아침 서윤은 몸이 한결 가벼워진 것을 느끼며 눈을 떴지만 침대 옆에는 태인이 그녀를 지켜보고 앉아있어 소스라치게 놀랐다. 그는 밤새 한숨도 자지 않은 듯 눈이 붉게 충혈되어 있었지만 표정은 어느 때보다 평온해 보였다. 그는 서윤에게 따뜻한 죽을 직접 떠먹여주며 이제부터는 회사의 모든 업무에서 손을 떼고 태교에만 전념하라고 통보했다.
서유는 자신의 커리어가 이렇게 끝나는 것에 대해 항의했지만 태희는 그녀의 배에 손을 올리며 이제 그녀의 유일한 직업은 아우레우스 그룹의 후계자를 낳아 기르는 어머니가 되는 것이라고 못 박았다. 서유는 태인의 손길에 거부감을 느끼면서도 뱃속의 아이를 위해 억지로 죽을 받아먹어야 했는데 그녀의 눈에서는 하염없이 눈물이 흘러내려 죽그릇으로 떨어졌다. 태인은 그녀의 눈물을 혀로 핥으며 짭조름한 맛을 음미하듯 기이한 행동을 보였고 그녀가 흘리는 눈물조차 자신의 것이라고 속삭였다. 그는 서윤에게 아이의 이름을 무엇으로 할지 묻으며 행복한 미래를 꿈꾸는 듯했지만 서윤에게 그 미래는 끝이 보이지 않는 어둠과도 같았다. 그녀는 이 지옥 같은 곳에서 아이를 지키기 위해서는 자신이 강해져야만 한다고 다짐하며 태인의 광기 어린 사랑 노름에 장단을 맞춰주기로 결심했다. 오후가 되자 태인은 서윤을 데리고 저택 뒤편에 있는 온실로 향했는데 그곳에는 희귀한 꽃들이 만발해 있어 마치 다른 세상에 온 듯한 착각을 불러일으켰다. 태인은 서윤에게 꽃들을 보여주며 그녀를 위해 전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들만 모아놓았다고 자랑했지만 서윤의 눈에는 그 꽃들이 시들어가는 자신의 모습처럼 보일 뿐이었다. 그녀는 꽃향기에 취해 잠시 현기증을 느꼈고 태인은 재빨리 그녀를 부축하며 안절부절 못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의 과잉 보호는 서윤을 질식하게 만들었지만 동시에 그가 아이와 자신에게 얼마나 집착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척도이기도 했다. 온실 산책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서윤은 우연히 정원사들이 나누는 대화를 엿듣게 되었는데 그 내용은 최 부회장 측에서 태인의 저택 위치를 파악하고 무언가를 꾸미고 있다는 것이었다. 그녀는 이 정보를 태인에게 알려야 할지 고민했지만 만약 태인이 알게 된다면 또다시 피바람이 불 것을 알기에 입을 다물기로 했다. 하지만 그녀는 본능적으로 이 평화롭지 않은 평화가 곧 깨질 것임을 직감했고 다가올 위협에 대비해 자신만의 무기를 준비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녀는 태인의 서재에 있는 컴퓨터에 접근할 방법을 모색하며 탈출과 복수를 위한 이중생활을 시작하게 되었다. 저녁 식사 시간 태인은 서윤에게 화려한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선물하며 프러포즈를 연상케 하는 장면을 연출했지만 서윤은 그 목걸이가 개목걸이처럼 느껴져 거절하고 싶었다. 하지만 태인의 강압적인 눈빛에 못 이겨 목걸이를 착용했고 차가운 보석이 피부에 닿자 소름이 돋았다. 태인은 만족스러운 듯 웃으며 그녀를 안아주었지만 서윤의 시선은 허공을 향해 있었고 그녀의 마음은 이미 저택 밖을 향해 달리고 있었다. 그녀는 태인이 방심한 틈을 타 그의 재킷 주머니에서 스마트폰을 훔쳐내는데 성공했고 화장실에 숨어 떨리는 손으로 외부와의 접속을 시도했다. 하지만 스마트폰에는 암호가 걸려 있었고 서윤은 절망하며 비밀번호를 풀기 위해 머리를 쥐어짜냈다. 그때 태인이 화장실 문을 두드리며 왜 나오지 않느냐고 물었고 서윤은 황급히 전화기를 숨기며 태연한 척 문을 열었다. 태인은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화장실 안을 훑어보았지만 다행히 물건을 발견하지는 못했고 서윤은 가슴을 쓸어내렸다. 그녀는 이 작은 기계가 자신의 유일한 희망임을 알고 있었기에 목숨을 걸고서라도 비밀번호를 알아내야만 했다. 태인의 생일, 기념일, 회사 창립일 등 모든 숫자를 조합해보며 그녀는 밤을 지새울 각오를 다졌다. 깊은 밤 태인이 잠든 틈을 타 서윤은 다시 한번 전화기를 꺼내 들었고 태인의 손가락을 이용해 지문 인식을 시도했다. 태인이 깨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그의 엄지손가락을 센서에 갖다 대는 순간 잠금 해제 소리가 작게 울렸고 화면이 밝게 켜졌다. 서윤은 환희의 비명을 지르고 싶은 것을 꾹 참고 인터넷에 접속하여 자신의 이름을 검색해 보았다. 화면에 뜬 뉴스 기사들은 그녀가 예상했던 대로 충격적이었는데 그녀가 횡령 혐의로 수배 중이며 해외로 도피했다는 가짜 뉴스가 도배되어 있었다.
태인이 그녀를 사회적으로 매장시키고 완전히 고립시켰다는 사실에 서유는 분노로 몸을 떨며 주먹을 꽉 쥐었다. 이서유는 스마트폰 화면에 떠 있는 자신의 거짓 수배 기사를 내려다보며 치밀어 오르는 분노를 삼켜야 했지만 동시에 차가운 이성이 머릿속을 빠르게 회전하기 시작했다. 강태인이 자신을 사회적으로 매장시키면서까지 곁에 두려 했다는 사실은 그가 가진 집착의 깊이를 보여주는 증거였지만 역으로 생각하면 그녀가 그만큼 그에게 대체 불가능한 존재라는 뜻이기도 했다. 그녀는 감정에 휩쓸려 무모하게 도망치려다 붙잡히는 것보다는 이 상황을 역이용하여 자신과 아이의 생존 확률을 높이는 것이 현명하다고 판단했다. 서유는 조심스럽게 태인의 지문이 묻지 않도록 스마트폰을 닦아 원래 있던 재킷 주머니에 넣어두었고 침대 위에서 식은땀을 흘리며 뒤척이는 강태인의 곁으로 다가가 그의 젖은 이마를 닦아주기 시작했다. 악몽에 시달리던 강태인은 서윤의 손길이 닿자마자 화들짝 놀라며 눈을 떴고 거친 숨을 몰아쉬며 반사적으로 그녀의 손목을 낚아채 제압하려 들었다. 그의 눈동자는 초점을 잃고 흔들리고 있었으며 평소의 오만함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마치 벼랑 끝에 몰린 어린아이와 같은 두려움만이 가득 차 있었다. 서유는 손목이 부러질 듯한 고통을 느꼈지만 비명을 지르는 대신 침착한 목소리로 자신의 이름을 부르며 그를 현실로 불러들이려 노력했다. 태인은 서윤의 얼굴을 확인하고 나서야 서서히 악력을 풀었고 그녀의 품에 힘없이 무너지며 자신이 또다시 끔찍한 과거의 기억 속을 헤매고 있었음을 시인했다. 그날 새벽 강태인은 처음으로 자신의 목에 남겨진 흉터와 불면증의 원인이 된 과거의 사건을 서윤에게 털어놓았는데 그것은 그녀가 짐작했던 것보다 훨씬 더 잔혹하고 비극적인 이야기였다. 10년 전 그룹의 후계자 자리를 놓고 다툼이 벌어졌을 때 그가 가장 믿고 의지했던 비서실장이자 멘토였던 사람이 경쟁 세력에게 매수되어 그를 납치하고 살해하려 했다는 것이었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믿었던 사람의 칼날이 목을 스치고 지나갔을 때 느꼈던 배신감과 공포는 태인의 영혼에 지울 수 없는 낙인을 찍어 놓았고 그 이후로 그는 누구에게도 곁 내어주지 않는 괴물이 되어버린 것이었다. 서유는 그의 이야기를 들으며 그가 왜 그토록 자신을 통제하려 하고 집착하는지 조금은 이해할 수 있게 되었고 연민의 감정이 가슴 한구석을 찌릿하게 만들었다. 아침이 밝아오자 저택의 거실에 설치된 대형 TV에서는 아우레우스 그룹의 CEO가 정체불명의 여성을 감금하고 있다는 루머가 증권가 찌라시를 통해 급속도로 퍼지고 있다는 뉴스가 흘러나왔다. 화면 속 앵커들은 익명의 제보자를 인용하여 강태인의 정신 건강에 문제가 있으며 경영 능력이 의심된다는 자극적인 멘트를 쏟아내고 있었고 그룹의 주가는 장시작과 동시에 곤두박질치고 있었다. 강태인은 리모컨을 집어던져 화면을 깨트리며 폭발했지만 서유는 오히려 차분한 눈빛으로 부서진 TV 화면을 응시하며 이것이 최 부회장이 파놓은 함정임을 간파했다. 최 부회장은 태인을 도덕적으로 흠집내어 주주총회에서 해임안을 상정하려는 치밀한 계획을 실행에 옮긴 것이 분명했다. 서유는 분노로 이성을 잃고 날뛰는 태인의 앞을 가로막으며 지금 당장 화를 낼 것이 아니라 반격을 준비해야 한다고 단호하게 말했는데 그녀의 목소리에는 평소 비서실에서 보여주던 카리스마가 실려 있었다. 태인은 감히 자신의 앞을 막아서는 서윤을 노려보았지만 그녀는 물러서지 않고 자신에게 컴퓨터 접속 권한을 주면 최 부회장의 비자금 내역과 이번 루머 유포의 진원지를 찾아내겠다고 제안했다. 태인은 그녀가 도망칠 구실을 만드는 것이 아닌가 의심했지만 서윤은 자신의 뱃속에 있는 아이를 걸고 맹세하며 지금 자신과 태인은 같은 배를 탄 운명 공동체임을 강조했다. 결국 태인은
서윤의 결연한 눈빛에 압도되어 서재의 메인 컴퓨터 사용을 허락했고 그녀의 족쇄를 일시적으로 풀어주었다. 서재로 들어간 서윤은 익숙한 손놀림으로 키보드를 두드리기 시작했는데 그녀는 지난 5년 동안 그룹의 모든 자금 흐름을 관리해 왔기에 누구보다 내부 시스템의 허점을 잘 알고 있었다. 그녀는 최 부회장의 페이퍼 컴퍼니 계좌들을 역추적하여 자금 세탁 경로를 파악했고 그 과정에서 언론사 간부들에게 거액의 뇌물이 흘러들어간 정황을 포착해냈다. 태희는 그녀의 뒤에서 팔짱을 낀 채 화면을 지켜보고 있었는데 서윤이 보여주는 놀라운 데이터 분석 능력과 직관력에 혀를 내두르며 그녀가 단순한 비서 그 이상의 가치를 지닌 존재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다. 그녀의 손끝에서 복잡한 숫자들은 살아있는 정보가 되어 적들의 목을 조일 무기로 변해가고 있었다. 서윤은 몇 시간의 사투 끝에 최 부회장이 해외 용병 회사에 거액을 송금한 내역을 찾아냈는데 그것은 단순한 경호 비용이라고 하기에는 터무니없이 큰 액수였다. 그녀는 이 자금이 태인을 물리적으로 제거하거나 납치하기 위한 착수금일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하며 태인에게 즉각적인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이 결정적인 증거는 태인이 그동안 심증으로만 가지고 있던 최 부회장의 반역 음모를 입증할 스모킹건이었고 태인의 입가에는 잔인한 승리의 미소가 번지기 시작했다. 그는 서윤의 어깨를 감싸주며 그녀가 자신의 최고의 파트너이자 구원자임을 인정했고 두 사람 사이에는 묘한 전우애와 함께 뜨거운 기류가 흘렀다. 태희는 서윤이 찾아낸 자료를 바탕으로 최 부회장 일당을 일망타진할 계획을 세웠는데 그것은 자신이 직접 회사로 출근하여 미끼가 됨으로써 적들을 방심하게 만들고 그 사이 보안팀이 증거를 확보하는 작전이었다. 그는 서윤을 저택에 홀로 두고 떠나는 것을 주저했지만 서윤은 자신이 이곳에서 원격으로 지원 사격을 하겠다고 그를 안심시켰다. 태희는 떠나기 전 서윤에게 방탄조끼를 입히고 비상시 사용할 수 있는 호신용 무기의 위치를 알려주며 만약 무슨 일이 생기면 지하 벙커로 숨으라고 신신당부했다. 그의 눈빛은 전장에 나가는 장수의 비장함과 사랑하는 이를 지키려는 남자의 절박함이 뒤섞여 강렬하게 타올랐다. 강태인이 탄 차량 행렬이 저택을 빠져나가자 서윤은 다시 컴퓨터 앞에 앉아 저택의 보안 시스템을 점검하기 시작했는데 화면에 나타난 붉은 점들이 심상치 않은 움직임을 보이고 있었다. 저택 주변의 숲속에 설치된 열 감지 센서의 정체를 알 수 없는 다수의 인원이 포착되었고 그들은 교묘하게 사각지대를 이용해 저택으로 접근하고 있었다. 서윤은 등골이 오싹해짐을 느끼며 최 부회장의 계획이 단순히 태인을 회사에서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비어있는 저택을 급습하여 자신을 인질로 삼으려는 양동 작전이었음을 깨달았다. 그녀는 즉시 태인에게 연락을 시도했지만 산악지형의 특성상 통신이 불안정하여 신호가 잡히지 않았고 고립무원의 공포가 그녀를 덮쳐왔다. 서윤은 패닉에 빠지는 대신 심호흡을 하며 뱃속의 아이를 위해 강해져야 한다고 스스로를 채찍질했고 저택 내부의 구조도를 머릿속에 그리며 방어 전략을 짜기 시작했다. 그녀는 저택의 모든 창문과 출입문을 원격으로 폐쇄하고 조명을 모두 꺼버려 적들의 시야를 차단한 뒤 주방으로 달려가 날카로운 칼 한 자루를 챙겼다. 비록 임신한 몸이었지만 그녀는 태인의 곁에서 수많은 위기를 겪으며 단련된 강단이 있었고 쉽게 물러설 생각이 추호도 없었다. 그녀는 보안실의 모니터를 통해 검은 복면을 쓴 괴한들이 담장을 넘어 정원으로 침입하는 모습을 지켜보며 숨을 죽였고 심장 박동 소리가 귓가에 천둥처럼 울려 퍼졌다. 한편 회사로 향하던 강태인은 도로 한복판에서 의도적인 교통사고로 위장한 습격을 받았지만 미리 대비하고 있던 경호팀의 활약으로 위기를 모면할 수 있었다.
그는 차량 안에서 서윤이 보낸 다급한 메시지가 뒤늦게 도착한 것을 확인하고 피가 거꾸로 솟는 분노를 느끼며 운전기사에게 당장 차를 돌리라고 고함쳤다. 최 부회장이 자신을 노린 것이 아니라 서윤을 목표로 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그는 이성을 잃고 폭주하기 시작했고 그의 머릿속에는 오직 서윤을 구해야 한다는 생각 하나뿐이었다. 그는 무전기를 통해 저택에 남아있는 경호원들에게 사살 명령을 내렸지만 이미 적들은 저택 내부로 진입한 상태라는 절망적인 보고가 들려왔다. 저택 안에서 서윤은 어둠을 틈타 2층 복도를 이동하며 괴한들의 동태를 살피고 있었는데 놈들은 전문적인 훈련을 받은 듯 소리 없이 움직이며 방들을 하나씩 뒤지고 있었다. 그녀는 태인의 침실에 있는 비밀 공간으로 숨으려 했지만 계단을 올라오는 발소리가 너무 가까워 방향을 틀어 서재 옆에 있는 작은 창고로 몸을 피했. 문틈으로 보이는 괴한들의 손에는 소음기가 장착된 권총과 마취총이 들려 있었고 그들은 무전으로 서윤의 인상차기를 공유하며 포위망을 좁혀오고 있었다. 서윤은 입을 막고 숨소리조차 내지 않으려 애썼지만 뱃속의 아이가 불안한 듯 태동을 시작하여 그녀를 더욱 긴장하게 만들었다. 그때 창고 문 밖에서 낯선 남자의 목소리가 들려왔는데 그는 서윤이 숨어 있는 곳을 정확히 알고 있는 듯 비릿한 웃음소리를 흘리며 나오라고 협박했다. 서윤은 자신이 함정에 빠졌음을 직감하고 쥐고 있던 칼자루를 고쳐 잡으며 최후의 저항을 준비했는데 그녀의 눈빛은 공포를 넘어선 도끼로 번들거리고 있었다. 남자가 문고리를 잡고 돌리는 순간 서윤은 있는 힘껏 문을 발로 차며 밖으로 뛰쳐나갔고 당황한 남자의 팔을 그어버린 뒤 복도를 질주하기 시작했다. 비명과 함께 총알이 그녀의 발 뒤꿈치를 스치고 지나가 벽에 박혔고 저택 안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으로 변했다. 서윤은 2층 난간에서 아래층 홀을 내려다보았는데 이미 1층은 괴한들에게 장악당해 있었고 탈출구는 모두 막혀있는 절망적인 상황이었다. 그녀는 다시 3층 옥상으로 향하는 계단을 향해 뛰었지만 뒤따라오는 추격자들의 발소리는 점점 더 가까워지고 있었다. 숨이 턱끝까지 차오르고 다리가 풀릴 것 같았지만 그녀는 멈추지 않았고 옥상 문을 열고 밖으로 나가는 순간 차가운 겨울바람과 눈보라가 그녀를 맞이했다. 그녀는 난간 끝에 서서 아래를 내려다보았지만 뛰어내리기에는 너무 높은 높이였고 뒤에서는 괴한들이 총구를 겨누며 다가오고 있었다. 괴한들의 리더로 보이는 자가 앞으로 나서며 서윤에게 순순히 따라오면 아이는 살려주겠다고 회유했지만 서윤은 그 말을 믿을 만큼 어리석지 않았다. 그녀는 난간 위에 위태롭게 서서 태인이 돌아올 때까지 시간을 끌기로 결심하고 그들에게 최 부회장이 약속한 돈의 2배를 주겠다며 협상을 시도했다. 놈들은 그녀의 제안에 잠시 동요하는 듯 했지만 리더는 코웃음을 치며 방아쇠에 손가락을 걸었고 서윤은 눈을 감으며 마지막 기도를 올렸다. 바로 그 순간 헬리콥터의 굉음과 함께 거대한 서치라이트, 불빛이 옥상을 비췄고 하늘에서 밧줄을 타고 내려오는 검은 그림자가 괴한들을 덮쳤다. 태희는 헬기에서 뛰어내리자마자 괴한 하나를 발로 차 난간 밖으로 떨어뜨리고 서윤의 앞을 막아서며 짐승 같은 포효를 내질렀다. 그의 양손에는 권총이 들려 있었고 눈빛은 지옥에서 기어 올라온 악귀처럼 붉게 타오르고 있어 괴한들조차 공포에 질려 뒷걸음질 쳤다. 태희는 서윤을 자신의 등 뒤로 숨기고 놈들을 향해 무차별 사격을 가하기 시작했는데 그의 사격 솜씨는 백발백중이었고 잡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었다. 서윤은 태인의 코트 자락을 꽉 움켜쥐며 그의 등에서 전해지는 뜨거운 체온에 안도했고 비로소 참았던 눈물을 쏟아냈다. 피비린내 나는 교전 끝에 옥상에 있던 괴한들은 모두 제압되었고 태인은 총을 버리고 뒤를 돌아 서윤을 와락 끌어안았다. 그의 온몸은
적들의 피와 땀으로 젖어 있었지만 서윤에게는 그 어떤 향수보다도 달콤하고 안전하게 느껴졌다. 태희는 서윤의 얼굴을 감싸쥐고 다친 곳이 없는지 살피며 미친 사람처럼 그녀의 이름을 부르짖었고 서윤은 고개를 끄덕이며 괜찮다고 그를 안심시켰다. 두 사람은 눈보라가 휘몰아치는 옥상 한가운데서 서로의 심장 소리를 확인하며 키스를 나누었고 그것은 죽음의 문턱에서 돌아온 연인들의 처절한 생존 신고였다. 하지만 이것은 끝이 아니라 최 부회장과의 전면전을 알리는 신호탄에 불과했다. 헬리콥터의 프로펠러가 일으키는 것엔 바람과 차가운 눈보라가 뒤섞여 옥상을 아수라장으로 만들고 있었지만 강태인의 품에 안긴 이서윤에게는 그 모든 소음이 먼 세상의 이야기처럼 아득하게 느껴질 뿐이었다. 그녀는 태인의 두꺼운 코트 자락 안에 얼굴을 묻은 채 그의 심장이 미친 듯이 뛰고 있는 소리를 들으며 비로소 자신이 지옥의 문턱에서 살아 돌아왔음을 실감할 수 있었다. 태인은 서윤을 안고 있는 팔에 핏줄이 터질 듯 힘을 주며 주변을 경계하고 있었는데 그의 눈빛은 방금 전적들을 도륙하던 살기의 것에서 어느새 소중한 보물을 지키려는 파수꾼의 것으로 변해 있었다. 지원 병력이 옥상을 완전히 장악하고 상황 종료를 알리는 수신호를 보내오자 그제야 태희는 긴장이 풀린 듯 거친 숨을 몰아쉬며 서윤의 머리에 입을 맞추었다. 태희는 서윤을 안아든 채로 계단을 내려와 저택 내부로 들어섰는데 엉망이 된 복도에는 파괴된 가구들과 깨진 유리 조각들이 널려 있어 치열했던 전투의 흔적을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었다. 곳곳에 쓰러져 있는 괴한들의 시체와 벽에 튀어 있는 핏자국들은 서윤의 비위를 상하게 만들었지만 태희는 그녀의 시야를 손으로 가리며 끔찍한 광경을 보지 못하게 배려했다. 그는 마치 오염된 세상으로부터 그녀를 격리하려는 듯 성큼성큼 걸음을 옮겨 가장 안전하고 깨끗한 침실로 향했고 뒤따르던 경호원들에게 당장 의사를 부르고 저택을 원상 복구하라고 소리쳤다. 그의 목소리에는 여전히 가라앉지 않은 분노와 서윤을 위험에 빠뜨렸다는 자책감이 섞여 있어 듣는 이들을 전율하게 만들었다. 침실에 도착한 태희는 서윤을 침대 위에 조심스럽게 내려놓았는데 그의 손길은 방금 전 총을 쏘던 손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섬세하고 부드러웠다. 그는 서윤의 몸을 꼼꼼히 살피며 혹시라도 다친 곳이 없는지 확인했고 그녀의 발목에 스친 상처를 발견하자마자 표정이 무섭게 일그러지며 낮은 신음소리를 뱉어냈다. 서윤은 별것 아니라며 그를 안심시키려 했지만 태희는 구급상자를 가져와 직접 소독약을 바르고 붕대를 감아주며 자신을 용서하지 못하는 표정을 지었다. 그는 서윤의 발에 입을 맞추며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맹세했는데 그 모습은 마치 신 앞에 죄를 고백하는 신도처럼 경건하고 절박해 보였다. 잠시 후 호출된 주치의가 도착하여 서윤과 태아의 상태를 정밀하게 검진하기 시작했는데 태희는 의사의 뒤에 서서 초조한 눈빛으로 모니터 화면을 뚫어져라 응시했다. 다행히 태아의 심장 박동 소리가 규칙적으로 방 안에 울려 퍼지자 태인의 굳어있던 어깨가 서서히 내려갔고 그는 믿을 수 없다는 듯 모니터 속의 작은 생명을 바라보며 눈시울을 붉혔다. 그 쿵쿵거리는 소리는 태인에게 있어 그 어떤 교향곡보다 아름답고 숭고한 생명의 찬가였으며 그가 지켜야 할 이유이자 살아가는 목적이 되었다. 의사는 산모가 큰 충격을 받았으니 절대적인 안정이 필요하다고 당부하며 진정제를 처방해주고 조용히 방을 나갔다. 의사가 나가고 둘만 남게 되자 방 안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는데 태희는 침대 옆 의자에 앉아 서윤의 손을 잡고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는 자신의 곁에 있는 것이 서윤에게 얼마나 큰 위험인지 뼈저리게 깨달았고 그녀를 사랑할수록 그녀를 더 큰 불행으로 밀어넣는 것은 아닌지
끊임없이 고뇌하고 있었다. 그는 갈라진 목소리로 서윤에게 미안하다는 말을 반복하며 만약 그녀가 원한다면 아이를 낳을 때까지 안전한 해외로 보내주겠다고 제안했다. 그것은 태인에게 있어 자신의 심장을 도려내는 것과 같은 고통스러운 결정이었지만 서윤을 지키기 위해서는 자신의 욕심을 내려놓아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서윤은 태인의 손을 힘주어 잡으며 고개를 가로저었고 그를 똑바로 응시하며 자신은 결코 도망치지 않겠다고 단호하게 말했다. 그녀는 오늘 밤 겪은 공포보다 태인이 없는 곳에서 홀로 불안에 떠는 것이 더 견디기 힘들다는 것을 깨달았고 이제는 그와 함께 이 전쟁을 끝내고 싶다는 의지를 밝혔다. 서윤은 태인의 뺨을 어루만지며 당신은 괴물이 아니라 내 아이의 아버지이자 나를 지켜준 영웅이라고 속삭였고 그 말은 태인의 얼어붙은 마음을 녹이는 따뜻한 햇살과도 같았다. 태인은 서윤의 손에 얼굴을 묻고 참았던 감정을 터뜨리며 그녀를 꽉 끌어안았고 두 사람은 서로의 온기를 나누며 운명적인 유대감을 확인했다. 서윤이 진정제 기운으로 잠이 들자 태인은 조용히 침실을 빠져나와 지하 감옥으로 향했는데 그의 표정은 방금 전에 애절함은 사라지고 다시 냉혹한 심판자의 가면을 쓰고 있었다. 지하에는 생포된 괴한들의 리더가 의자에 묶인 채 피투성이가 되어 있었고 태인은 천천히 재킷을 벗어 던지고 셔츠 소매를 걷어붙이며 그에게 다가갔다. 그는 고문 도구를 사용하는 대신 맨주먹으로 남자의 얼굴을 가격하며 배우가 누구인지 물었는데 그의 주먹에는 서윤을 위협했던 자들에 대한 증오가 실려 있어 살인적인 파괴력을 발휘했다. 남자는 고통에 몸부림치며 입을 다물려 했지만 태인의 눈에서 뿜어져 나오는 살기에 압도되어 결국 최 부회장의 이름을 토해내고 말았다. 태인은 이미 알고 있던 사실이었지만 직접 확인 사살을 받은 셈이었기에 차가운 미소를 지으며 부하들에게 남자를 처리하고 흔적을 남기지 말라고 지시했다. 그는 피 묻은 손을 씻으며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바라보았는데 그곳에는 더 이상 과거의 트라우마에 시달리는 유약한 피해자는 존재하지 않았다. 그는 이제 자신의 가족을 건드린 자들을 지옥 끝까지 쫓아가 응징하는 포식자가 되기로 결심했고 최 부회장과 그 추종자들에게 닥칠 파멸의 시나리오를 머릿속으로 그려나갔다. 그는 주머니에서 휴대전화를 꺼내 비서실장에게 전화를 걸어 내일 아침 긴급 이사회를 소집하라고 명령했는데 그 목소리는 폭풍처럼 위압적이었다. 다시 침실로 돌아온 태희는 깨끗한 옷으로 갈아입고 잠든 서윤의 곁에 누워 그녀를 팔베개 해주며 잠시 눈을 붙였다. 창밖에는 폭풍우가 지나가고 고요한 달빛이 비치고 있었는데 태희는 서윤의 평온한 숨소리를 자장가 삼아 난생 처음으로 약물 없이 깊은 잠에 빠져들 수 있었다. 그는 꿈속에서 서윤과 아이가 함께하는 평화로운 미래를 보았고 그 꿈을 현실로 만들기 위해서라면 악마에게 영혼을 팔아서라도 반드시 승리하겠다고 다짐했다. 새벽녘에 서윤이 잠에서 깨어났을 때 태희는 이미 일어나 그녀를 바라보고 있었고 두 사람의 눈이 마주친 순간 말하지 않아도 서로의 마음이 통하는 것을 느꼈다. 아침 식사는 침실로 배달되었는데 태희는 직접 서윤에게 수프를 먹여주며 그녀의 컨디션을 세심하게 체크했고 서윤은 그런 그가 쑥스러우면서도 내심 싫지 않은 기색이었다. 식사를 마친 후 서윤은 태인에게 어제 자신이 찾아낸 최 부회장의 비자금 장부와 불법 거래 내역이 담긴 USB를 건넸다. 태인은 그녀가 목숨을 걸고 지켜낸 그 작은 저장 장치를 받아들고 감탄을 금치 못했는데 그것은 그가 수년간 찾아 헤매던 최 부회장의 목줄이나 다름없는 결정적인 증거였다. 그는 서윤을 껴안으며 그녀가 자신의 최고의 참모이자 파트너임을 인정했고
서윤은 태인의 든든한 지원군이 되어 그를 돕겠다고 약속했다. 태인은 서윤에게 오늘부터는 숨지 않고 당당하게 세상 밖으로 나갈 것이라고 선언하며 그녀를 공식적으로 자신의 약혼녀로 소개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서윤은 갑작스러운 전개에 놀랐지만 태인은 더 이상 그녀를 그림자 속에 숨겨두지 않고 자신의 옆자리에 세워 그 누구도 그녀를 함부로 대하지 못하게 만들겠다고 공언했다. 그는 미리 준비해 두었던 최고급 디자이너의 드레스와 보석들을 꺼내 서윤에게 입혀주며 그녀를 여왕처럼 대우했고 서윤은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화려한 모습에 낯설어 하면서도 태인의 사랑을 온몸으로 느꼈다. 출근 준비를 마친 두 사람은 헬기 대신 방탄 리무진을 타고 서울로 향했는데 태인은 이동하는 내내 서윤의 손을 놓지 않고 회사 상황과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상세하게 설명해 주었다. 서윤은 비서로서의 전문성을 발휘하여 태인의 전략에 허점이 없는지 검토하고 보완책을 제시하며 완벽한 팀워크를 보여주었다. 차 안의 분위기는 긴장감이 감돌았지만 두 사람 사이의 신뢰는 그 어느 때보다 단단했고 그들은 마치 전장에 나가는 왕과 왕비처럼 비장한 각오를 다지고 있었다. 태인은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풍경을 바라보며 이제 곧 이 도시가 자신의 발 아래 무릎 꿇게 될 것임을 확신했다. 회사가 가까워질수록 기자들이 구름대처럼 몰려있는 것이 보였는데 아우레우스 그룹의 CEO가 감금설에 휘말린 후 처음으로 모습을 드러내는 자리였기에 세간의 이목이 집중되어 있었다. 차가 로비 앞에 멈추고 경호원들이 길을 터주자 태인은 먼저 내려 서윤에게 손을 내밀었고 서윤은 심호흡을 한 번 한 뒤 그의 손을 잡고 차에서 내렸다. 카메라 플래시가 쉴 새 없이 터지며 눈을 멀게 할 것 같았지만 태인은 서윤의 허리를 단단히 감싸 안고 당당하게 정면을 응시하며 걸어나갔다. 기자들이 마이크를 들이대며 질문을 쏟아냈지만 태인은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며 오직 서윤을 보호하는 데에만 집중했다. 엘리베이터에 탑승하여 임원 회의실이 있는 층으로 올라가는 동안 태인은 서윤의 흐트러진 머리카락을 정리해주며 긴장하지 말라고 다독였다. 서윤은 태인의 눈을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고 뱃속의 아이가 응원이라도 하듯 작게 꿈틀거리는 것을 느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고 비서실 직원들이 놀란 표정으로 두 사람을 맞이했지만 서윤은 더 이상 주눅든 비서가 아닌 당당한 미래의 안주인으로서 그들에게 미소를 지어 보였다. 태인은 비서실장에게 즉시 이사회 준비를 마무리하라고 지시하고 서윤과 함께 대표실로 들어갔다. 대표실 안에는 최 부회장이 태인의 자리에 앉아 거만한 표정으로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는 태인이 살아 돌아온 것을 보고 잠시 당황했지만 이내 표정을 숨기고 뻔뻔하게 인사를 건넸다. 그는 태인이 정신적으로 불안정하여 경영을 지속할 수 없다며 자신이 임시 대표직을 맡겠다고 주장했지만 태인은 코웃음을 치며 그에게 다가갔다. 태인은 서윤이 건넨 USB를 흔들어 보이며 최 부회장의 범죄 사실을 조목조목 읊기 시작했고 최 부회장의 얼굴은 사색이 되어갔다. 서윤은 옆에서 태인을 보좌하며 필요한 자료들을 즉각적으로 화면에 띄워 최 부회장을 압박했고 두 사람의 협공에 최 부회장은 쥐구멍을 찾는 신세가 되었다. 하지만 최 부회장은 순순히 물러서지 않고 자신이 매수한 이사들을 동원하여 태인을 해임하겠다고 협박하며 마지막 발악을 시도했다. 그는 태인이 비서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고 아이를 가졌다는 사실을 폭로하며 도덕적 해이를 공격 포인트로 삼으려 했다. 서윤은 잠시 멈칫했지만 태인은 오히려 보란듯이 서윤을 자신의 곁으로 끌어당기며 그녀가 자신의 약혼녀이며 뱃속의 아이는 그룹의 적통 후계자임을 만천하에 선포했다. 태인의 당당한 태도에 최 부회장은 말문이 막혔고 이사들은
술렁이기 시작했다. 태희는 여기서 멈추지 않고 최 부회장이 고용한 살인 청부업자들의 자백 영상과 자금 이체 내역을 대형 스크린에 띄우며 그를 살인 교사 혐의로 현장에서 고발했다. 미리 대기하고 있던 경찰들이 들이닥쳐 최 부회장에게 수갑을 채우자 회의실은 충격과 공포로 휩싸였다. 최 부회장은 끌려나가면서도 태인에게 저주를 퍼부었지만 태인은 차가운 눈빛으로 그를 내려다보며 이것은 단지 시작일 뿐이라고 속삭였다. 서윤은 그 광경을 지켜보며 마침내 길고 길었던 악몽이 끝나가고 있음을 느꼈고 다리가 풀려 주저앉을 뻔했지만 태인이 그녀를 부축해 주었다. 모든 상황이 정리되고 난 뒤 태인은 서윤을 소파에 앉히고 무릎을 꿇어 그녀의 손에 키스하며 고맙다는 말을 전했다. 그는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걸고 서윤과 아이를 지킬 것이며 앞으로 펼쳐질 미래에는 행복만이 가득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서윤은 눈물을 흘리며 태인을 껴안았고 두 사람은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전경을 내려다보며 새로운 시대의 개막을 알렸다. 하지만 그들은 알고 있었다. 아직 제거해야 할 잔당들이 남아있고 그룹을 완전히 장악하기 위해서는 더 큰 싸움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그러나 이제 그들은 혼자가 아니었기에 그 어떤 시련도 두렵지 않았다. 최 부회장이 경찰에 연행되며 회의실을 빠져나가자마자 팽팽하게 당겨져 있던 긴장의 끈이 끊어진 이서윤은 급격한 현기증을 느끼며 비틀거렸는데 강태희는 마치 기다렸다는 듯 그녀가 바닥으로 쓰러지기 전에 단단한 팔로 그녀의 허리를 감싸 안았다. 그의 품에서 느껴지는 익숙한 온기와 심장 박동 소리는 서윤에게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안식처였지만 그녀의 의식은 점점 흐릿해져 갔고 귓가에서는 태인이 다급하게 그녀의 이름을 부르는 소리가 웅웅거리며 멀어져 갔다. 태인은 사색이 된 얼굴로 비서실장에게 당장 차를 대기시키라고 소리쳤고 서윤을 번쩍 안아들고 복도를 질주하기 시작했는데 그의 표정은 방금 전적들을 제압하던 냉철한 승부사의 모습이 아니라 사랑하는 여자를 잃을까 두려워하는 평범한 남자의 절박함 그 자체였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가는 동안 태희는 서윤의 차가워진 손을 자신의 뺨에 비비며 제발 눈을 뜨라고 애원했고 그의 눈에는 맺혀있던 눈물이 결국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서울 시내 최고의 시설을 갖춘 대학병원 VIP 병동의 침실은 눈이 부실 정도로 하얗고 고요했지만 침대 옆을 지키고 있는 강태인의 마음은 시커멓게 타들어가고 있었다. 의사는 산모와 태아 모두 생명에는 지장이 없으나 극심한 스트레스와 과로로 인한 일시적인 쇼크 상태라고 진단하며 충분한 휴식과 안정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태희는 링거줄이 연결된 서윤의 가녀린 손등을 바라보며 깊은 자책감에 빠져들었고 자신이 그녀를 지키기는커녕 오히려 위험의 구렁텅이로 몰아넣었다는 생각에 주먹을 꽉 쥐었다. 창밖에는 어느새 어둠이 내려앉아 도시의 불빛들이 하나둘 켜지고 있었지만 태인의 시선은 오직 창백하게 잠들어 있는 서윤의 얼굴에만 고정되어 있었고 그는 그녀가 깨어날 때까지 한숨도 자지 않고 곁을 지키겠다고 다짐했다. 한밤중에 갈증을 느끼며 눈을 뜬 서윤은 자신의 손을 꼭 잡고 불편한 자세로 쪽잠이 든 태인을 발견하고 가슴 한구석이 릿해지는 것을 느꼈는데 그의 헝클어진 머리카락과 수염이 거뭇하게 올라온 턱은 그가 얼마나 마음고생을 했는지 보여주고 있었다. 그녀가 조심스럽게 손을 빼내려 하자 태희는 반사적으로 눈을 뜨며 그녀의 상태를 살폈고 괜찮다는 서윤의 대답을 듣고서야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그녀를 와락 끌어안았다. 태희는 떨리는 목소리로 다시는 이런 일이 없게 하겠다고 맹세하며 그녀를 자신의 곁에 두는 것이 욕심이라면 이제라도 그녀를 놓아주어야 할지 고민했다고 털어놓았다. 하지만 서윤은 고개를 저으며 자신이 선택한 길은 도망이 아니라
그와 함께 싸우는 것이라고 단호하게 말했고 그녀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강인하게 빛나고 있었다. 태희는 서윤을 침대 헤드에 기대게 한 뒤 물잔을 건네주며 그동안 가슴속 깊이 묻어두었던 그날 밤의 진실에 대해 입을 열기 시작했는데 그것은 서윤이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이야기였다. 그는 그날 밤 자신이 술에 취해 실수를 한 것이 아니라 지독한 불면증과 외로움 속에서 서윤만이 유일한 구원자처럼 느껴졌기에 본능적으로 그녀를 원했다고 고백했다. 특히 그녀가 무심코 그의 목에 있는 흉터에 입을 맞추었을 때 그는 난생 처음으로 자신의 상처가 치유되는 듯한 느낌을 받았고 그 순간부터 그녀를 단순한 비서가 아닌 여자로서 갈망하게 되었다고 말했다. 그의 고백은 서툴고 투박했지만 진심이 가득 담겨 있었고 서윤은 그가 괴물이 아니라 사랑받고 싶어 하는 외로운 남자였음을 깨닫고 눈시울을 붉혔다. 서윤 또한 태인의 손을 잡고 자신이 왜 임신 사실을 숨기고 도망치려 했는지에 대해 솔직하게 털어놓았는데 그녀는 태인을 믿지 못한 것이 아니라 태어날 아이가 재벌가의 권력, 다툼에 이용되는 도구로 전락할까봐 두려웠다고 말했다. 그녀는 자신의 아버지가 겪었던 비극적인 결말을 아이에게 물려주고 싶지 않았기에 차라리 미혼모가 되어 평범하게 사는 것이 낫다고 판단했었음을 고백하며 눈물을 흘렸다. 태희는 서윤의 눈물을 닦아주며 자신 또한 아버지와 같은 길을 걷지 않기 위해 발버둥 쳤던 지난날을 회상했고 이제는 자신이 아버지와는 다른 방식으로 가족을 지킬 수 있음을 증명해 보이겠다고 약속했다. 두 사람은 서로의 상처를 보듬어주며 그동안 쌓여있던 오해와 불신의 벽을 허물었고 비로소 진정한 연인으로 거듭나는 순간을 맞이했다. 다음 날 아침 태희는 완전히 달라진 눈빛으로 병실에서 업무를 지시하기 시작했는데 그는 더 이상 과거의 트라우마에 갇힌 피해자가 아니라 자신의 것을 지키기 위해 세상과 맞서 싸우는 전사의 모습이었다. 그는 법무팀을 소집하여 서윤과의 혼인신고 절차를 즉각 진행하라고 명령했고 홍보팀에게는 공식 기자회견을 준비하라고 지시하여 병실 안을 발칵 뒤집어 놓았다. 서윤은 너무 급작스러운 결정이 아니냐며 걱정했지만 태희는 아이가 태어나기 전에 법적인 울타리를 완벽하게 만들어야 한다며 지금이 적들을 일망타진할 수 있는 골든타임이라고 설득했다. 그는 서윤의 손가락에 심플하지만 기품 있는 다이아몬드 반지를 끼워주며 정식으로 프러포즈를 했고 서윤은 감동의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여 그의 청혼을 받아들였다. 기자회견 당일 병원 로비는 수백 명의 취재진으로 인산인해를 이루었고 플래시 세례가 터지는 가운데 강태희는 휠체어에 탄 서윤을 직접 밀고 단상 위로 올라갔다. 그는 마이크 앞에 서서 단호하고 뚜렷한 목소리로 이서윤이 자신의 아내이자 아우레우스 그룹의 안주인이 될 사람임을 선포했고 그녀의 뱃속에 있는 아이가 자신의 유일한 후계자임을 공식적으로 인정했다. 이 충격적인 발표는 생방송으로 전 세계에 송출되었고 그동안 떠돌던 온갖 악성 루머와 추측들을 단번에 잠재우는 강력한 한방이 되었다. 서윤은 떨리는 손으로 마이크를 잡고 태인과 함께 행복한 가정을 꾸리겠다고 짧게 소감을 밝혔는데 그녀의 당당하고 우아한 모습은 대중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다. 기자회견이 끝난 후 병실로 돌아온 두 사람은 TV 뉴스를 통해 자신들의 발표가 불러온 파장을 지켜보았는데 최 부회장의 잔당들과 경쟁 세력들은 태인의 기습적인 행보에 당황하여 우왕좌왕하고 있었다. 태인은 서윤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이제 시작일 뿐이라고 말했고 그의 눈빛은 앞으로 닥쳐올 폭풍우를 예고하듯 차갑게 빛나고 있었다. 그는 서윤에게 당분간 회사 일은 잊고 태교에만 전념하라고 당부하며 자신은 남은 쓰레기들을 청소하고 그룹을 완전히 장악한 뒤 그녀에게 가장 깨끗하고 안전한 왕국을 바치겠다고
약속했다. 서윤은 태인의 가슴에 얼굴을 묻으며 그를 믿고 기다리겠다고 말했고, 두 사람 사이에는 그 어떤 시련도 갈라놓을 수 없는 단단한 신뢰가 형성되었다. 며칠 후 서윤은 퇴원하여 태인의 저택으로 돌아왔는데 그곳은 더 이상 그녀를 가두는 감옥이 아니라 두 사람이 함께 만들어갈 따뜻한 보금자리로 변해 있었다. 저택의 고용인들은 서윤을 정식 사모님으로 깍듯이 대우했고 태인은 서윤이 불편함이 없도록 집안의 모든 구조를 임산부에게 맞춰 리모델링하는 세심함을 보였다. 특히 그가 가장 신경 쓴 곳은 아이 방이었는데 최고급 친환경 소재로 꾸며진 방에는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아이를 위한 장난감과 옷들이 가득 채워져 있어 그의 팔불출 면모를 여실히 드러냈다. 서윤은 아이 방에서 행복하게 웃고 있는 태인을 보며 과거의 냉혈한 CEO는 온데간데 없고 사랑에 빠진 예비 아빠만이 존재한다는 사실에 묘한 감동을 느꼈다. 하지만 평화로운 일상 뒤편에서 태인은 밤마다 서재에 틀어박혀 최 부회장과 결탁했던 이사들과 협력업체들을 하나씩 제거해 나가는 살생부를 실행에 옮기고 있었다. 그는 자비 없는 구조조정과 법적 소송을 통해 적들의 숨통을 조였고 그 과정에서 드러난 비리들을 언론에 제보하여 그들을 사회적으로 매장시켜버렸다. 서윤은 태인이 밤늦게까지 서재에서 나오지 않는 것을 걱정하여 따뜻한 차를 들고 찾아갔는데 태인은 서류 더미 속에 파묻혀 있으면서도 서윤이 들어오자 환하게 웃으며 그녀를 반겼다. 그는 서윤을 무릎에 앉히고 그녀의 배에 귀를 대며 아이에게 아빠가 나쁜 아저씨들을 혼내주고 있다고 속삭였는데 그 모습은 잔혹한 승부사와 다정한 가장의 모습이 공존하는 기묘한 광경이었다. 시간이 흘러 서윤의 배가 눈에 띄게 불러오고 계절이 바뀌어 봄이 찾아왔을 때 아우레우스 그룹은 태인의 완벽한 지배하에 들어갔고 반대파들은 흔적도 없이 사라지거나 감옥에 갇히는 신세가 되었다. 태인은 주주총회에서 압도적인 지지로 회장직에 취임했고 서윤은 그의 옆자리에서 가장 빛나는 파트너로서 그 순간을 함께했다. 취임식 날 밤 태인은 서윤을 데리고 저택의 정원으로 나갔는데 그곳에는 그들이 처음 만났던 날처럼 비가 내리고 있었지만 두 사람은 더 이상 춥거나 외롭지 않았다. 태인은 서윤에게 키스하며 그녀가 자신에게 준 가장 큰 선물은 권력이나 명예가 아니라 바로 사랑하는 법을 알게 해준 것이라고 고백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의 선고 공판이 열리는 날, 하늘은 유난히 맑고 푸르렀지만 법정 안의 공기는 무겁게 가라앉아 숨이 막힐 듯한 긴장감이 감돌고 있었다. 피고인석에 앉아있는 최 부회장은 수의를 입은 초라한 모습으로 고개를 숙이고 있었는데 불과 몇 달 전까지만 해도 아우레우스 그룹을 집어삼키려 했던 거만한 기세는 온데간데 없고 오직 패배자의 비참함만이 남아있을 뿐이었다. 재판장이 엄숙한 목소리로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그와 결탁했던 이사들에게도 중형을 내리자 방청석에서는 탄식과 환호가 뒤섞여 터져나왔다. 강태인은 방청석 맨 뒷줄에 앉아 그 모든 광경을 차가운 눈으로 지켜보고 있었는데 그의 표정에는 승리의 기쁨보다는 오랜 묵은 체증이 내려가는 듯한 후련함과 씁쓸함이 공존하고 있었다. 그는 자신의 인생을 송두리째 흔들었던 원수들이 법의 심판을 받는 모습을 끝까지 지켜보며 과거의 악연과 영원히 작별을 고했다. 법원을 나서는 강태인의 옆에는 만삭의 몸을 한 이서윤이 그를 부축하며 함께 걷고 있었는데 그녀의 얼굴에는 평온한 미소가 서려 있었다. 수많은 기자들이 몰려와 인터뷰를 요청했지만 태인은 정중하게 거절하며 서윤을 보호하듯 감싸 안고 대기하고 있던 차에 올랐다. 차 안에서 태인은 서윤의 손을 잡고 비로소 모든 것이 끝났음을 실감하며 긴 한숨을 내쉬었는데
서윤은 그런 그의 어깨에 머리를 기대며 그동안 고생 많았다고 다독여 주었다. 두 사람은 서로의 온기를 느끼며 이제는 누구의 방해도 받지 않고 오직 두 사람과 곧 태어날 아이만을 위한 삶을 살아가기로 약속했다. 차창 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서울의 풍경은 여느 때와 다름없었지만 두 사람의 눈에는 그 어느 때보다 아름답고 희망차게 비쳤다. 최 부회장의 몰락 이후 아우레우스 그룹은 강태인의 강력한 리더십 아래 빠르게 안정을 되찾아갔고 그 과정에서 서윤의 내조는 빛을 발했다. 그녀는 공식 직함 없이도 회장의 가장 가까운 조언자로서 그룹의 기업 문화를 혁신하는 데 앞장섰는데 특히 임직원들의 복지를 대폭 강화하고 투명한 경영 시스템을 도입하여 내부의 지지를 이끌어냈다. 과거의 공포와 억압으로 다스려지던 회사는 이제 소통과 신뢰를 바탕으로 한 새로운 조직으로 탈바꿈했고 그 중심에는 언제나 현명하고 따뜻한 서윤이 있었다. 태희는 서윤이 무리하지 않도록 업무량을 조절해 주면서도 그녀의 의견을 전적으로 존중하며 경영 파트너로서의 대우를 소홀히 하지 않았는데 이는 직원들에게도 큰 귀감이 되어 부부 경영의 이상적인 모델로 칭송받았다. 계절은 어느덧 봄의 절정으로 치닫고 있었고 산 중턱에 위치한 강태인의 저택에도 화사한 꽃들이 만발하여 예전에 음산했던 기운은 찾아볼 수 없게 되었다. 한때 서윤을 가두기 위한 감옥처럼 느껴졌던 그곳은 이제 아이를 맞이할 준비로 분주한 행복의 요람이 되어 있었고 정원 곳곳에는 아기자기한 장식들이 걸려 있었다. 서윤은 푸른 배를 안고 정원을 산책하며 태교에 전념했는데 태희는 아무리 바빠도 오후가 되면 일찍 귀가하여 그녀와 함께 시간을 보냈다. 그는 서윤의 배에 동화책을 읽어주거나 서툰 솜씨로 아기 침대를 조립하며 예비 아빠로서의 행복을 만끽했는데 그 모습은 과거의 냉혈한이라 불리던 사내가 맞는지 의심스러울 정도로 다정하고 헌신적이었다. 출산 예정일을 며칠 앞둔 어느 날 밤 서윤과 태희는 거실 소파에 앉아 영화를 보고 있었는데 갑작스럽게 서윤이 비명을 지르며 배를 감싸 쥐었다. 태희는 소스라치게 놀라 리모컨을 떨어뜨리며 안절부절 못했는데 서윤이 양수가 터진 것 같다고 말하자 그의 얼굴은 순식간에 하얗게 질려버렸다. 그는 평소의 침착함을 잃고 허둥지둥하며 비서실장에게 전화를 걸어 헬기를 부르라고 고함쳤지만 서윤은 고통 속에서도 태인의 손을 잡고 진정하라며 차분하게 병원 갈 채비를 챙겼다. 태인은 서윤을 안아들고 차로 이동하면서도 계속해서 괜찮냐고 물으며 식은땀을 흘렸는데 정작 산모인 서윤보다 더 고통스러워하는 그의 모습은 긴박한 상황 속에서도 묘한 웃음을 자아내게 했다. 병원 분만실 앞 복도에서 강태희는 짐승처럼 으르렁거리는 소리를 내며 초조하게 왔다 갔다를 반복했는데 안에서 들려오는 서윤의 고통스러운 신음소리는 그의 심장을 난도질하는 것만 같았다. 그는 자신이 대신 아파줄 수 없다는 사실에 절망하며 벽을 주먹으로 내리쳤고 의료진들이 들어갈 때마다 서윤을 살려내라고 협박 아닌 협박을 하여 간호사들을 공포에 떨게 만들었다. 시간이 지날수록 그의 불안은 극에 달해 분만실 문을 부수고 들어갈 기세였지만 뒤늦게 도착한 서윤의 어머니가 그를 말리며 진정시켰다. 태희는 장모님의 손을 잡고 아이 같은 얼굴로 서윤이가 잘못되면 자신도 살 수 없다고 울먹였는데 천하의 강태인이 눈물을 흘리는 모습은 주변 사람들을 숙연하게 만들었다. 긴 산통 끝에 마침내 우렁찬 아기 울음소리가 분만실 밖으로 터져 나왔고 그 순간 태희는 다리가 풀려 바닥에 주저앉고 말았다. 잠시 후 간호사가 핏자국이 묻은 포대기에 쌓인 작은 생명을 안고 나오자 태희는 떨리는 손으로 아기를 받아 안았는데 아기는 태인을 쏙 빼닮은 튼튼한 아들이었다. 그는 조심스럽게 아이의 얼굴을 들여다보며 벅차오르는 감동의 말을 잇지 못했고
아이의 작은 손가락이 자신의 손가락을 감싸쥐자 뜨거운 눈물을 뚝뚝 흘렸다. 그것은 생명에 대한 경이로움이자 자신이 지켜낸 사랑의 결실을 확인하는 순간이었으며 그가 평생 느껴보지 못했던 절대적인 행복의 완성이었다. 태희는 아이를 신생아실로 보낸 뒤 서윤이 있는 회복실로 들어갔는데 땀에 젖어 파리한 안색으로 누워있는 그녀를 보자마자 달려가 무릎을 꿇었다. 그는 서윤의 젖은 머리카락을 쓸어 넘기며 고맙고 사랑한다는 말을 수없이 반복했고 서윤은 힘겨운 미소를 지으며 태인의 눈물을 닦아주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말없이 깊은 키스를 나누었고 그 키스에는 지난 시간 동안 겪었던 모든 시련과 아픔을 씻어내는 치유의 힘이 담겨 있었다. 창밖으로 떠오르는 아침, 해는 새 가족의 앞날을 축복하듯 찬란한 빛을 쏟아내고 있었고 병실안은 따스한 온기로 가득 채워졌다. 시간은 빠르게 흘러 아이가 첫 돌을 맞이할 무렵 아우레우스 그룹은 역대 최고의 실적을 기록하며 승승장구하고 있었고 강태인은 경영의 신이라는 칭송을 받으며 재계의 정점에 섰다. 하지만 그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직함은 회장이 아니라 한 여자의 남편이자 한 아이의 아버지라는 자리였다. 그는 퇴근 후에는 모든 약속을 뒤로하고 집으로 달려와 아이와 놀아주는 것을 낙으로 삼았고 주말에는 온전히 가족만을 위한 시간을 보냈다. 과거에 그를 괴롭히던 불면증은 완전히 사라졌고 이제 그는 서윤과 아이의 숨소리를 자장가 삼아 매일 밤 평온한 잠을 잘 수 있게 되었다. 어느 늦은 밤 태희는 서재에서 잠든 아이를 안고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는데 서윤이 다가와 그의 허리를 감싸 안았다. 태희는 서윤을 돌아보며 자신이 과거에 저질렀던 실수와 그녀에게 주었던 상처들을 회상하며 다시 한번 미안한 마음을 전했다. 하지만 서윤은 고개를 저으며 그 모든 과정이 있었기에 지금의 우리가 있을 수 있었다고 말하며 그를 위로했다. 그녀는 태인의 품에 안겨 그의 목에 있는 흉터를 손가락으로 부드럽게 어루만졌는데 그 흉터는 이제 고통의 상징이 아니라 두 사람을 이어준 운명의 표식으로 남아 있었다. 태인은 서윤을 그윽하게 바라보며 아이를 아기 침대에 눕히고 그녀를 번쩍 안아들어 침실로 향했다. 침대 위에서 그는 서윤을 소중하게 껴안으며 그녀의 목덜미에 얼굴을 묻고 깊은 숨을 들이마셨는데 그녀에게서 나는 은은한 향기는 언제나 그를 안정시키는 최고의 치료제였다. 서윤은 태인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사랑한다고 속삭였고 태인은 그녀의 입술에 키스하며 영원히 그녀만을 사랑하고 지키겠다고 맹세했다. 두 사람은 서로의 체온을 느끼며 깊은 잠에 빠져들었고 저택은 고요한 달빛 아래 평화롭게 잠들었다. 그로부터 1년 후 강태인의 저택 정원에서는 아이의 두 번째 생일 파티가 열리고 있었는데 정재계의 주요 인사들이 초대되어 성황을 이루었다. 아이는 태인의 손을 잡고 아장아장 걸으며 하객들의 귀여움을 독차지하고 있었고 서윤은 우아한 드레스 차림으로 손님들을 맞이하며 안주인으로서의 면모를 유감없이 발휘하고 있었다. 파티 도중 태인은 마이크를 잡고 하객들에게 인사를 전하며 자신의 성공은 모두 아내 이서윤 덕분이라고 공을 돌렸는데 그의 눈빛에서는 아내에 대한 존경과 사랑이 뚝뚝 묻어났다. 사람들은 두 사람의 아름다운 모습을 보며 진심 어린 박수를 보냈고 카메라는 행복하게 웃고 있는 세 가족의 모습을 담기에 바빴다. 파티가 끝나고 모두가 돌아간 뒤 정원에는 다시 고요가 찾아왔고 태인과 서윤은 벤치에 앉아 밤하늘의 별을 올려다보았다. 아이는 유모의 품에 안겨 잠이 들었고 두 사람은 샴페인 잔을 부딪히며 그들만의 오붓한 시간을 가졌는데 바람에 실려오는 꽃향기가 분위기를 더욱 로맨틱하게 만들었다. 태인은 서윤의 손을 잡고 만약 그날 밤 비가 오지 않았더라면, 만약 당신이 내 목에 키스하지 않았더라면 내 인생은
여전히 암흑 속을 헤매고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서유는 미소를 지으며 그날 밤은 우리에게 주어진 기적이었다고 답했고 두 사람은 서로를 마주보며 행복한 웃음을 터뜨렸다. 태희는 자리에서 일어나 서윤 앞에 한쪽 무릎을 꿇고 다시 한번 그녀의 손등에 입을 맞추며 다음 생에도 자신을 찾아와 줄 수 있느냐고 물었다. 서윤은 장난스러운 표정으로 그때는 봐서 결정하겠다고 말했지만 이내 태인의 목을 끌어안으며 당연히 그럴 것이라고 속삭였다. 태인은 감격하여 서윤을 안고 빙글빙글 돌며 어린아이처럼 기뻐했고 정원에는 두 사람의 웃음소리가 울려 퍼졌다. 그들이 함께 있는 이 순간이 바로 천국이었고 그들의 사랑은 영원히 끝나지 않을 이야기처럼 계속될 것이었다. 밤이 깊어지고 두 사람은 침실로 돌아왔는데 태희는 잠들기 전 습관처럼 서윤에게 목을 내밀며 키스를 부탁했다. 서윤은 부드럽게 그의 목에 있는 흉터 위에 입을 맞추었고 그 순간 태인의 몸을 감싸고 있던 마지막 긴장까지 완전히 풀리며 그는 깊은 안도감을 느꼈다. 과거에 그를 폭주하게 만들었던 그 행위는 이제 그를 가장 편안하게 만드는 사랑의 의식이 되어 있었다. 태희는 서윤을 품에 안고 눈을 감으며 내일 아침 눈을 떴을 때 그녀가 곁에 있을 것이라는 확신 속에 행복한 꿈나라로 여행을 떠났다. 강태인이라는 거대한 폭풍우를 잠재운 것은 결국 이서윤이라는 따뜻한 봄바람이었고 두 사람은 서로에게 구원자이자 완벽한 반쪽이 되어주었다. 그들의 사랑 이야기는 저택의 높은 담장을 넘어 전설처럼 전해질 것이며 그들이 만들어갈 미래는 언제나 찬란하게 빛날 것이다. 창밖에는 여전히 달이 밝게 빛나고 있었고 세상 모든 축복이 그들의 침실 위에 내려앉아 있었다. 이것은 단순한 해피엔딩이 아니라 서로의 상처를 보듬고 성장한 두 영혼이 맞이한 진정한 시작이었다.